네, 10월 5일 화요일 저녁입니다. 오늘도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날마다 새로운 퇴근길 시사 맛집 신장식의 신장개업, 오늘도 문 활짝 열었습니다. 저는 주인장 신장식입니다. 무야홍, 돌돌홍, 돌고 돌아 홍준표다라는 얘기도 있는데 요즘은 막말홍이 도졌다라는 말도 있습니다. 홍준표 캠프의 선대위원장인 조경태 의원, 잠시 후 연결해서 자세한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50억 퇴직금으로 논란을 일으킨 곽상도 의원의 아들이 공사기간 지연을 단축시켰다며 SNS에 해명을 올렸었죠. 그런데 오늘 더불어민주당 박정 의원이 단축기간이 25일에 불과하다며 업적 부풀리기 사기극이다라고 지적했습니다. 박정 의원에게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정치권 이모저모를 뜯어보고 비틀어보는 4인 4색 정치토론, 김용남 전 의원, 김재석 국민의힘 당협위원장, 노영희 변호사, 조성주 정치발전소 대표 모시겠습니다. 매주 화요일 인권기행 떠나고 있죠. 인권재단 사람의 박래군 이사와 오늘은 작은 사슴들의 섬 소록도로 떠나보겠습니다. 신장식의 신장개업 단골 손님 여러분들과 함께 꾸려갑니다. 유튜브와 홈페이지 게시판 모두 열려 있고요. 짧은 문자는 50원, 긴 문자 100원, 샵 0951번으로 보내주십시오. 유튜브에 신장식의 신장개업 검색하시면 라이브 방송 바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오늘 하루 소식들 푸짐하게 준비했습니다. 신장식의 신장개업 밥상 들어갑니다. 퇴근길 오늘의 뉴스를 깔끔하게 정리해드립니다. 신장개업 뉴스 브리핑 헬마우스 임경빈 작가, 시사저널 구민주 기자 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늘 구 기자님은 뭔가 좀 달라지신 것 같은데. 앞머리를 잘랐습니다. 네. 그렇군요. 디테일하시네요. 네. 그렇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충조평판, 특히 얼평을 하는 것은 금지된 일이기 때문에. 요즘에. 자, 저는 평가해 주셔도 됩니다. 연말에 좀 잘하신 것 같긴 해요. 네, 저도 잘났습니다. 그렇죠. 네, 감사합니다. 네, 큰 티가 나지는 않으시죠. 역시. 자, 오늘도 첫 소식은 대장동으로 시작할 수밖에 없습니다. 대장동 개발특혜 의혹이 일파만파로 퍼지고 있는데요. 검경의 수사 속도가 빨라지고 있습니다. 그런 만큼 정치권 공방도 거세지고 있는데, 검찰은 검찰대로, 경찰은 경찰대로 지금 수사가 투트랙으로 진행되고 있고, 아직 이 수사에 관해서 합의를 하거나 협의를 하거나 한 거는 아직까지는 안 보여요. 일단 오늘까지의 수사 상황 업데이트 좀 해주시죠. 네, 그 대장동 의혹 사건을 수사 중인 경기 남부경찰청 전담 수사팀이 사건과 관련된 계좌에 대해서 강제 수사를 진행하겠다고 오늘 밝혔는데요. 네. 다만 이제 강제 수사의 대상 계좌가 몇 개인지 또 누구의 것인지 등은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았는데요. 현재로서는 이제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 곽상도 의원의 아들 등이 여기에 포함됐을 걸로 보이고요. 지금 이제 경기 남부청은 대장동 관련해서 세 갈래로 수사를 하고 있어요. 시민단체가 고발한 이재명 지사, 성남도시개발공사, 김만배 씨 등에 대한 뇌물수수 횡령 혐의고요. 또 곽상도 의원의 아들 50억 원 퇴직금 의혹, 그리고 금융정보분석원으로부터 통보된 김만배 씨와 이성문 화천대유 대표 간의 수상한 자금 흐름, 이렇게 수사를 하고 있고요. 경찰은 이제 김만배 씨 등 핵심 관계자 8명과 곽상도 의원 아들에 대해서 출국 금지를 일찍이 내린 상태고요. 검찰은 이제 검찰은 화천대유 회계자금 담당 김모 이사를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 중이고, 구속된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본부장에 대해서도 구속 후에 첫 소환 조사를 했다고 합니다. 네. 일단 유동규 씨는 구속을 했고, 그다음에 경찰은 경기 남부청에서 지금 경찰이 수사를 집중해서 하고 있죠. 그렇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중복 수사 얘기도 나오는 거고요. 네. 근데 어쨌든 자금 흐름 중심으로 먼저 경찰은 살펴보겠다. 지금 훑어보고 있는 것이, 처음에 사실 이제 이 사안이 본격적으로 뉴스에 보도되기 전에, 그러니까 알려진 바로는 이미 이제 4월, 5월을 전후한 시기에 FIU, 금융정보분석원으로부터 경찰이 이제 수상한 자금 흐름이 관측된다라는 얘기를 듣고 수사에 착수를 했었기 때문에 아마 이제 자금 흐름 문제에 대해서는 초기부터 조금 관심을 좀 갖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네. 근데 지금 좀 전에 이제 구 기자님께서 정리해 주신 것 중에 크게 두 갈래로 보면, 사실은 곽상도 의원의 아들 50억 문제는 다른 사안들하고는 약간 성격이 다릅니다. 왜냐하면 이 사안 같은 경우는 세금 처리까지 다 해가지고 계좌 송금을 한 사안이기 때문에 이 자금의 흐름 자체는 너무 또렷하게 나와 있는 사안이라서 이 자금의 성격이 뭐냐만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국회의원의 아들로서 일종의 뇌물 성격을 갖느냐 아니냐만 따져보면 되는 거고요. 다른 부분을 보면 지금 제일 중요한 게,
김만배 씨가 회사로부터 인출해 갔다는 본인의 주장에 따르면 다시 갚을 예정이었다는 473억 원 현금의 흐름입니다. 네. 이 중에 일부 한 100억 원 정도가 박영수 전 특검의 이제 인척 회사로 흘러갔다라는 네. 얘기는 지금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 그렇다면 나머지 이 뭉칫돈 현금들이 어디로 갔느냐의 문제입니다. 네. 개인적으로 사용을 했는지 혹은 정관계 쪽에 로비 자금이나 뭐 나눠먹기에 또 동원이 된 건지 네. 이런 것들을 살펴봐야 되는 거라서 이 흐름만 좀 잡히면 이 화천대유 건의 전체적인 성격이 윤곽이 좀 드러날 걸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두 가지인데요. 하나는 자금의 흐름을 봐야 됩니다. 무조건 이런 사건은. 즉 어떤 돈이 어떤 이유로 들러와서 그렇죠. 지금까지 얘기된 바로는 지금 키넨 파트너스라는 곳을 통해서 최기원 SK 네. 이사장 최기원 SK 행복나눔재단 이사장의 종잣돈이 키넨 파트너스를 통해서 화천대유로 들어왔고 그 돈을 종잣돈으로 해서 이게 이제 쭉 사업을 진행을 한 사업을 거죠. 진행을 한 거죠. 그래서 그 남은 돈이 어디로 흘러갔는가를 찾아보는 것이 돈의 흐름. 이게 이제 경찰이 주목하고 있는 그렇습니다. 부분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사람 간의 관계, 어디서부터 어디까지가 네. 지시 공모 관계가 있었느냐, 요걸 찾는 게 하나의 흐름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중에서 지금 돈의 흐름은 경찰이 찾고 있고 사람 간의 관계에서는 일단 유동규 씨가 구속이 된 것이고 그 다음에 정영학 회계사는 참고인 조사를 했는데 언제 신분이 전환될지 모르고요. 그렇죠. 그 다음에 남욱 변호사는 지금 미국 가 있는 거고 네. 네. 김만배 김만배 씨는 씨. 아직 제대로 조사를 받은 적이 없어요. 참고인 조사를 받으러 네. 돈의 흐름 때문에 참고인 조사 받으러 한번 나갔던 것 이외에 정식으로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받은 사실은 아직은 없다라는 겁니다. 지금 중복 수사에 대한 우려, 지금 이렇게 복잡하게 가고 있으니까 네. 우려가 있다고 하는데 지금 경찰이 주로 들여다보는 것과 검찰이 주로 들여다보는 것 좀 구분 좀 해주시죠, 구 기자님. 네, 지금 뭐 동일 사건에 대한 동시 수사가 이루어지고 있어서요. 뭐 지금 뭐 겹치고 있다, 중복 수사다라는 얘기가 있고, 근데 또 검찰과 경찰은 또 말씀하신 대로 수사 공조 방안에 대해서 협의한 바, 논의한 바가 없는 상황이에요. 근데 일단 나뉘기로는 뭐 검찰은 어쨌든 경찰은 화천대유 등의 자금 흐름, 그리고 뇌물 수수 쪽에 수사 본류를 두고 있고, 검찰은 이제 개발 설계 과정에서 이제 배임에 좀 입증을 나서고 있다고 알려지고요. 오늘 이제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김창룡 경찰청장이 이 검경의 중복 수사 우려에 대한 질문에 뭐 대장동 의혹 관련해서 정부 합동수사본부를 꾸리는 것이 효율적이라는 입장을 밝히긴 했습니다. 네. 검찰은 개발 설계 과정에서의 배임, 경찰은 화천대유 등의 자금 흐름과 뇌물수수. 저 구속영장은 네. 구속영장상으로는 뇌물죄와 배임 네. 두 개가 그렇습니다. 다 적시가 됐다고 하죠. 유동규 씨의 구속영장에는 이제 뇌물죄하고 배임이 적시가 돼 있고 검찰도 배임 쪽에 이제 초점을 맞추고 있다는 건데 사실은 뭐 법률가시니까 잘 아시겠지만 굉장히 좀 혐의 입증이 어려운 게 오히려 이제 배임 쪽입니다. 맞습니다. 배임이라고 하려면 그 책임을 갖고 있는 사람이 회사나 혹은 뭐 기관에 손해가 끼칠 것을 뻔히 알면서도 일부러 뭔가를 해야 되는 건데 예를 들면 이번 건 같은 경우는 2014년, 15년 그 시점에 2018년 이후 폭발적으로 부동산 가격이 올라가서 화천대유가 어마어마한 그 이득을 챙기게 될 거라는 걸 예측을 훨씬 뛰어넘는 이득을 챙길 거라는 걸 미리 예측을 하고 네. 그걸 몰아줬어야 된다. 이게 이제 입증이 돼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유동규 씨가 배임이 되려면 뭐 다른 건 모르겠지만 지금까지 드러난 사실로 놓고 보자면 소위 확정적인 이윤을 그렇죠. 성남시가 먼저 가져가게 돼 있잖아요. 네. 4,600억이죠, 그게. 예, 4,600억을 먼저 가져가게 돼 있는데 그 뒤에 보통주로 그 화천대유 쪽에서 SK증권하고 화천대유가 가져가는 게 훨씬 더 많은 돈을 받을 것이 분명한데 확정 이윤만 받고 여기에 비례해서 민간 사업자가 비례해서 돈을 버는 것에 비례해서 수익을 배분받는 것을 일부러 포기했어야 돼요. 그렇죠. 네. 일부러. 네. 그걸 뻔히 알면서도 일부러 포기했다라고 하는 점이 드러나야 되는데요. 여기선 그 당시 상황에서 결과적으로는 왜 포기했냐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지만 당시 상황에서 경영 판단의 원칙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 당시 상황에서 최선의 선택을 했다면 최선의 선택을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자문을 구했다면 네. 그거는 당시 경영 판단이 잘못되지 않았다라고 해서 배임죄가
성립되지 않는 어렵네요. 부분이 돼요. 성립되기가. 네. 굉장히 복잡합니다. 게다가 또 성남시 같은 경우는 나중에 이제 추가 수익이 나는 거를 확인을 하고 900억을 추가로 또 받아냈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이제 같이 고려가 돼야 될 거고 이거를 이제 배임죄로 묶는다고 하면은 제가 비유를 좀 하자면 이번에 이제 넷플릭스 드라마 오징어 게임이 엄청난 그 글로벌 메가 히트를 치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그렇다면 오징어 게임의 제작사 대표가 이렇게 엄청난 글로벌 메가히트를 칠 걸 미리 알고서도 넷플릭스한테 잘라가지고 팔면 안 됐다. 다른 데 더 많은 돈을 받고 팔았어야 되는데 이게 배임이다라고 주장하는 셈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굉장히 좀 쉽지 않은 문제다. 이런 얘기입니다. 모든 것을 오징어 게임으로 설명드려요. 50억 게임, 오징어 게임 뭐 이런 것부터. 자, 또 조금 더 들어가 보죠. 지금 또 한 명의 핵심 인물이 네.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남욱 변호사예요. 네. 지금 미국에 체류하고 있는데 이분 데리고 올 수 있습니까? 이 남 변호사가 뭐 아시다시피 천화동인 4호의 실소유주로 알려져 있고요. 대장동 개발의 초반부터 밑그림을 그렸던 인물이잖아요. 네. 근데 이게 그 남 변호사가 사실은 뭐 2019년부터 가족과 함께 미국에 쭉 거주해온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오늘 보도에 따르면 지난 8월 말에 남 변호사가 한국으로 복귀를 했었다는 보도가 나왔어요. 그러니까 네. 온 가족이 한국에 정착하기 위해 들어왔고 또 들어와서 대장동 프로젝트 관련자들을 만나면서 이제 수익 분배 방안을 논의하고 프로젝트를 마무리하던 중에 9월에 대장동 의혹이 서서히 불거지기 시작하니 다시 미국으로 출국을 했다는 거예요. 당시에 이제 그가 살고 있던 서초구 반포자의 아파트와 타고 다니던 포르쉐 차까지 급하게 팔았다고 전해지면서 또 이제 얘기가 되고 있는데 검찰은 남 변호사 신병 확보를 주력하고 있는데 일단 검찰은 여권의 무효와 그리고 범죄인 인도 청구까지 검토는 하고 있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근데 사실 뭐 굉장히 어려운 어렵죠. 거죠. 어렵죠. 본인이 들어오지 않느냐는 굉장히 어렵고 오늘 이제 나온 또 다른 보도 중에 하나는 그 남욱 변호사의 그 핵심 측근이라고 알려진 조현성 변호사 네네. 같은 경우에 이제 직접 얘기를 한 게 남욱 변호사가 다 얘기하라고 했다. 솔직하게 얘기하라고 했다. 네, 이런 보도가 나왔습니다. 근데 예. 그 얘기는 여러 함의를 가지고 있는 건데 지금 이 사건에 대해서 이제 이해관계를 얽혀 있는 주체들이 워낙에 많고 네. 또 그 주체들도 어떻게 보면 좀 당당하지 않은 상황이다 보니까 네네. 그 사안들을 다 알고 있는 남욱 변호사가 일종의 우회적 경고를 한 거일 수도 있다. 네네. 일테면 정영학 저 회계사처럼 녹취 파일을 제공했다고 하는데 뭐 너만 그거 갖고 있느냐? 나도 비슷한 거 가지고 있다. 있다. 나도 들고 있다. 그러니까 우리 서로 조심하는 게 좋지 않을까? 이제 이런 일종의 경고성의 멘트일 수도 있다라는 해석은 좀 있습니다. 네. 왜냐하면 그 바깥에 있으면 본인이 혐의를 방어하기가 어려워요. 그렇죠. 다 뒤집어 쓸 수가 있죠. 네, 정영학 회계사가 뭐 어제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2019년부터 2021년 왜 2019년부터 2021년이냐? 네. 왜 파일은 19개밖에 없냐? 그렇죠. 그 중에서 왜 13번 녹취 파일은 특히 강조가 돼 있느냐. 강조가 돼 있느냐? 이런 네. 것들이 사람은 본인이 유리한 것을 그럼요. 집중하게 돼 네. 있습니다. 예, 범죄를 저지른 분들은 그렇게 돼 있어서 그럴 경우에 근데 이제 수사는 증거를 쫓아가게 그렇죠. 돼 있는 거거든요. 근데 증거를 쫓아가게 되면 정영학 회계사가 이렇게 그 헨젤과 그레텔에서 이 과자 부스러기 이렇게 해놓듯이 네. 증거를 쭉 그 늘어뜨려 놨을 거라고요. 근데 그걸 쫓아가면 남욱 변호사는 굉장히 위험해질 수도 있는. 굉장히 위험해질 수도 있기 때문에 어느 시점에서는 그게 조현성 변호사를 통해서든 아니면 그렇죠. 본인을 통해서든 언젠가는 남욱 변호사는 말하게 돼 있다. 저는 그렇게 예측합니다. 한번 기다려 보겠습니다. 자, 그 정치권에서도 대장동 관련돼서 아주 문제적 발언들이 오고 가고 있습니다. 특히 이낙연 캠프에서 네. 강한 뭐 시간을 더 달라라고 하면서 뭐 이낙연 캠프 쪽에서 이렇게 얘기를 했더니 네. 이준석 대표가 또 묘한 얘기를 했어요. 이준석 대표가 오늘 그 이 의혹과 관련해서 그러니까 이재명 지사의 후보직 사퇴를 몰고 올, 그러니까 후보직 사퇴까지 몰고 올 자료는 다름 아닌 민주당 내부 다른 파벌이 들고 있다. 이런 취지의 발언을 해서 여러 이제 해석이 나왔는데요. 이 대표가 이제 이 자료의 구체적인 실체에 대한 설명은 피했어요. 근데 네. 강한 의심이 든다고 계속 언급을 했고요. 그 근거로 이제 의혹과 관련된 여러 단독 보도들이 지금 쏟아지고 있잖아요. 근데 네. 이거를 어떻게 이런 것까지 알지라고 싶은 게 너무 많았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이 자료의 성격을 2007년에 굉장히 치열했던 한나라당 대선 경선 당시에 이명박 박근혜 후보가 이제 서로 약점을 모아서 만든 X파일이 있었는데 그것에 빗대기도 했고요. 이 대표는
국민의힘도 의미 있는 자료를 확보하고는 있는데 민주당 내 다른 파벌이 당내에서 준비하는 것보다는 못하지 않겠냐라고 강조를 했습니다. 다른 파벌이라고 했어요. 지금 어느 파벌을 얘기하는지 다 뻔히 너무 명확하게 너무 가지고 명확하죠? 네, 보통 2위 후보 쪽을 이제 가리킬 때 이런 식의 표현을 쓸 네네. 텐데 사실은 이제 사건 초기부터 이준석 대표가 이런 비슷한 얘기들은 좀 해왔습니다. 뭐 50억 네. 클럽 얘기라든지 이런 걸 이제 조금씩 흘리는 방식으로 그 기자들한테 얘기하고는 했는데 지금까지 나온 걸로 봐서는 이준석 대표도 막 엄청 대단한 걸 갖고 있는 것 같지는 않다. 흔들 건 손에 쥐고 흔들 건 없다. 그렇습니다. 이게 정치권 용어로 치면 이제 군부를 뗀다고 하는데 네네. 일테면 실제로 뭘 들고 있어서 연기를 피운다기보다는 실제로는 뭐가 없기 때문에 연기를 떼우는 경우가 있다. 이제 이런 걸 봤을 때 국민의힘도 의미 있는 자료를 지금 갖고 있는 것 같지는 않고요. 이낙연 후보 쪽에서 혹시나 갖고 있다면 터뜨려지기를 기대하고 있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긴 합니다. 정치적으로는. 이낙연 후보 측에서는 오늘 또 이제 또 얘기가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네. 뭐 당에 대해서 이제 뭐 지도부가 좀 둔감하다 이 대장동 의혹에 관련해서 네네. 당 지도부가 일부러 그러는지 뭐 몰라서 그러는지 모르겠다. 근데 좀 이제 1위 주자인 이재명 지사가 불안을 안고 있으니 좀 이제 조금 더 이제 나서달라 이런 식의 이제 발언을 또 했습니다. 지도부는 나서 주시고 본인에게는 시간을 좀 달라. 결선으로 가서 그렇죠. 겨룰 수 있는 시간을 달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자, 두 번째 얘기는 윤미향 의원의 공소장 논란입니다. 일단 국가보조금 부정수령 및 기부금 횡령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미향 무소속 의원의 공소장이 공개됐어요. 전주의 국민의힘 의원이 법무부로부터 네. 공소장 제출받았네요. 네, 그 범죄 일람표가 보도됐는데 윤 의원이 이제 후원금 1억 37만 원을 217차례에 걸쳐서 개인적으로 사용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네. 보도에 따르면 이제 윤 의원이 후원금으로 뭐 고기를 사 먹고 마사지를 받았으며 또 자신의 공과금을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 정대협 계좌에서 빼서 납부를 했다는 건데요. 네. 검찰은 또 그 외에도 윤 의원이 위안부 피해자의 심신 장애를 이용해서 피해자로 하여금 상당 금액을 정의기억재단에 기부 토록했다고도 봤습니다. 윤 의원 즉각 반발했죠. 그렇습니다. 전혀 사실이 아니다. 그러니까 검찰의 공소 사실 자체를 지금 이제 부정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뭐 아시겠지만 이제 공소장이라는 거는 사실 검찰 쪽에서 이제 주장하는 내용을 담고 있는 문서이기 검사의 때문에 주장이에요. 네. 예. 물론 이제 재판을 통해서 이제 다퉈봐야 할 대목이고요. 그러면서 이제 유니온 쪽에서는 행사 경비를 비롯해서 이제 공적 업무에 사용을 했거나 복리 후생의 비용으로 사용을 했던 것이고 대부분 이제 공금으로 회계 처리한 거다. 그러니까 이제 뭐 일부 개인적 용도 지출은 모금한 돈이 아니고 개인의 자금에서 지출된 것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이제 재판을 통해서 충분히 소명을 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자, 윤석열 후보 1일 1파문. 1일 1망원, 1일 1파문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위장당원 발언 후폭풍이 거세네요. 네, 그 윤석열 후보가 어제였어요. 부산 사상구 국민의힘 당협위원회를 방문한 자리에서 나온 말인데요. 위장 당원들이 국민의힘에 엄청 가입했다. 민주당 정권이 우리 당의 경선에까지 마술을 뻗치고 있다고 주장을 한 건데요. 최근에 국민의힘 당원들이 증가세를 보였잖아요. 이에 대해서 당원들을 마치 민주당 지지자들이 국민의힘 대선 경선에서 역선택을 하기 위해 가입한 이른바 뭐 스파이 당원처럼 이제 묘사를 한 거예요. 본선에선 국민의힘 후보에게 투표하지 않을 민주당 지지자들이라는 뭐 얘기였습니다. 네. 원희룡 후보가 그럼 당신은 위장 후보냐. 네. 최근에 입당했으니까 이렇게 비판했더라고요. 네. 입당시기가 비슷하니까요, 사실은. 예. 이번에 또 이거 문제되니까 또 어떻게 해명했다면서요. 해명은 또 똑같은 방식으로 나왔습니다. 이번에도 오해다, 와전됐다, 호도다 이제 이런 얘기인데 부산 당원들을 만난 자리에서 똘똘 뭉쳐야 된다는 뜻으로 한 얘기다라고 해명을 했는데 그 말이 그렇게 받아들여질지는 사실 잘 모르겠습니다. 지금 이제 윤 후보 같은 경우는 아까도 설명을 해주셨지만 1일 1망원 혹은 1일 1실언이라고 할 때 패턴이 항상 똑같습니다. 일단 문제가 될 만한 논란의 발언이 나온 다음에 네. 꼭 덧붙여서 오해다. 나를 공격하기 위한 프레임이다. 이제 이런 식으로 해명을 하고 있는데 이게 지금 너무 반복이 되다 보니까 이 부분에 대한 해명이 좀 제대로 잘 안 먹히는 문제가 있고 또 하나는 최근에 새로 가입한 당원들은 사실은 이준석 대표를 보고 가입한 젊은 당원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또 TV 토론 끝나고 날 때마다 조금씩 당원이 늘어서 26만 명이 됐어요. 그렇습니다. 굉장히 성공적인 건데 그러다 보니까 본인한테는 사실은 이제 불리한 투표층이기 때문에 네. 나중에 이제 경선이 뒤로 갈수록 당원 구조, 또 당원의 반영 비율이 높아지는 구조로 돼 있거든요. 그렇죠. 그 부분까지를 좀 의식한 그 얘기가 아닐까라는 해석은 나옵니다. 근데 그렇게 얘기를 한다고 해서 당원들이 본인한테 표를
지지를 오히려 변화하는 건 반감을 사기가 클 것 같은데 말이죠. 이게 뭐 굉장히 이렇게 뚜렷한 정치적 계산, 기획된 계산에 따른 발언은 아닌 것 같긴 합니다. 자, 임경빈 작가, 구민주 기자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국민의힘 대선 후보 경선 2차 예비 경선이 사흘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4명으로 추리는 건데요. 지금 윤석열 후보와 함께 양강 구도를 형성하고 있는 홍준표 의원, 대선 후보 선거대책위원장인 조경태 의원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여보세요. 아, 네, 네네. 안녕하십니까. 네. 어디 지금 부산에 계신가요? 아니면 저 국회에 지금 그렇죠. 국정감사죠. 예, 하도 그 대선 후보들이 다 부산에 가 계시니까 혹시 우리 지역구가 또 부산이시고 하니까 지역에 계신가 잠깐 제가 생각을 해봤습니다. 지난 3일 국민의힘 부산시당에서 열린 JP 준표 JP라고 하나 봐요. JP 희망캠프 부산 선대위 출범식도 있었고 또 의원님께서는 기장군 당협을 찾아서 당원들과 간담회도 가지셨는데 부산 현지 분위기 좀 전해주시죠. 네, 부산의 분위기는 솔직히 말씀드리면 처음에는 이제 윤 후보께서 많이 앞서 있었고요. 네네. 근데 지금은 그 홍준표 후보에 대한 그 기대감이 상당히 그 젊은 당원들을 위시해서 네. 좀 개혁적인 분들이 그 홍준표 후보를 많이 성원하고 있는 그런 분위기입니다. 예. 네. 그러니까요. 특히 지금도 말씀하셨는데 MZ 세대인 젊은 남성 유권자층에서 상대적으로 윤 후보보다 지지율이 높은 것으로 대체로 지금 나오고 있는데 어떤 이유라고 보시나요? 저는 그 홍 후보께서 보여주는 메시지가 아주 간결하고 또 공약 자체가 그 피부에 와닿는, 예를 들면은 그 사법시험 제도를 갖다가 부활하겠다든지 아니면은 국회의원 숫자를 그 좀 대폭 줄이겠다든지 네. 이런 부분에서 상당히 그 공감대를 많이 형성하고 있고요. 또한 그 정시 확대를 통해서 네. 대학 입학 시험을 공정하게 치르게 하겠다. 뭐 이런 부분에서 젊은 층하고 공감대를 많이 형성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근데 이제 그런 정책들이 소위 전문가들이나 이런 분들 얘기를 들어보면 이게 원인을 정확하게 진단하고 나온 대책이냐 아니면 다소 이렇게 포퓰리즘적인 거 아니냐라고 하는 비판도 전문가들이 하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아주 좋은 질문이시고요. 네네. 사실은 포퓰리즘적인 것은 돈을 많이 쓰는 그 후보, 네. 그런 공약들이 포퓰리즘적인 정책이지요. 네네. 그리고 홍 후보의 정책은 돈을 가지고 그 국민 세금을 가지고 어떻게 하겠다기보다는 제도를 개혁해서 네. 우리 사회를 좀 더 공정하게 하고 또 선진 국가의 위상을 높이겠다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돈을 가지고 그 돈을 나눠주겠다라고 하는 그런 정책들은 비교적 저는 포퓰리즘적인 정책이라고 보고 있고요. 네. 정책을 가지고 어쨌든 그 제도 개선을 통해서 국민들의 마음을 좀 이렇게 편안하게 하고 또 속 시원하게 하는 것은 저는 포퓰리즘하고는 좀 거리가 멀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아니 예를 들면 한 가지만 더 여기서 추가로 말씀드리면 정시 확대 부분을 가지고 소위 이쪽 대치동이나 이런 이제 파락군 쪽에 있는 학원 강사들은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정시 확대하면 파락군이 다 싹쓸이 한다는 얘기다. 사실 그런 그 말하자면 고급 사교육을 받는 친구들이 정시가 확대되면 다 싹쓸이 하게 되는데 이게 과거에 지금의 40대나 50대나 60대들이 학력고사 시절의 추억 옛날만 생각해서 그런 거 아니냐 이런 비판들을 사실 학원에 있는 학원 강사들이 하거든요. 아마도 그거는 저는 좀 잘못되었다 보고 그 학원 강사 역시도 네. 과거에 학력고사 세대 일거입니다. 저는 그 누구든지 간에 가난한 사람들도 열심히 그 학과 공부를 열심히 하면은 저는 좋은 대학을 갈 수 있도록 해야 된다 보고 있고요. 네네. 그래야만이 그 조국 그 전 장관처럼 아빠 찬스, 엄마 찬스를 저는 미연에 방지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네. 저는 대학 입시 제도라는 것은 아버지 백, 어머니 백에 의해서 또 누구의 백에 의해서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오로지 자기의 실력에 의해서 해야 된다고 보고 있고요. 그래서 저는 가장 공정한 방법은 저는 수능을 확대시키면서 정시 확대를 정시 확대다.
네네. 자기 실력으로 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가장 공정한 룰이다. 가장 공정한 제도다. 이래 보고 있습니다. 예, 이 부분에 대해서는 뭐 다른 의견들도 있다. 근데 홍준표 후보는 그렇게 생각하신다라는 것 정도로. 네, 저도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조경태 의원까지. 자, 그 1차 토론회에서 조국 과잉 수사 주장 펴면서 하태경 의원이 조국 수홍이냐 뭐 이렇게 얘기를 해서 입장 변경을 하신 것으로 보여요. 과잉 수사가 아니다 이렇게 정리를 하신 건가요? 사실은 홍준표 후보는 조국 전 장관에 대해서는 상당히 좀 단호하게 잘못되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거든요. 네네. 다만 30년 전에 이제 수사 관행에 대해서 네. 본인의 검사 시절에 어떤 그런 방식으로 이야기를 했는데 그 또한 좀 잘못됐다 보거든요. 왜냐하면은 우리가 20대가 넘어가면 다 성인이지 않습니까? 네, 그렇죠. 성인은 각각 독립 개체거든요. 어찌 보면은. 네. 그래서 죄가 있느냐 없느냐를 가지고 죄를 묻고 따져야지 가족이기 때문에 봐주고 안 봐주고 하는 것은 저는 공정하지 못하다 이렇게 보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저는 수사 어떤 부정한 부분에 과연 연루가 되어 있고 또 죄가 있다면은 당연히 법의 심판을 받는 것이 그것이 요즘 2030 세대들이 바라는 그런 공정한 사회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자, 조국 수홍 이야기 나오니까 하태경 의원이 SNS에 이런 얘기를 했어요. 이번에 부산 경남 등에서 우리 홍준표 후보께서 또 당 해체하라고 GX 하던 놈 한 줘 팰 수도 없고 막 이런 얘기 나오면서 혹시 막말홍이 다시 도진 거 아니냐 이런 얘기 이런 비판하는데 어떻습니까? 사실은 저는 그 표현 자체는 적절한 표현은 아니라고 보고 있습니다. 우리 네. 민주국가에서는 네. 누구든지 반대 의견 또는 네. 날카로운 비평과 비판을 할 수 있다고 보고 있거든요. 네네. 그조차도 저는 다 존중하고 수용하는 그런 자세가 저는 민주주의 이론자로서의 저는 가치다라고 보고 있고요. 예, 그 점에 대해서는 아마 홍 후보께서도 사실은 여러 가지 본인의 어떤 그런 입장들이 계셔서 그런 표현을 했는지 모르지만 네. 앞으로는 그런 부분도 조금 많이 순화시켜야 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순화시켜야 된다. 그런 표현. 네네. 심정은 이해하나 표현은 예. 자, 당내 경쟁자인 윤석열 후보 최근 새로 가입한 당원들 가운데 여권 성향의 이른바 위장 당원들이 상당수 있다. 정신 똑바로 차려야 된다. 이런 얘기 하셨어요. 부산에서. 예. 이거 어떻게 보십니까? 아마도 우리 홍준표 후보가 20표, 예를 들면 2030 젊은 세대의 어떤, 당원들의 표가 좀 폭발적으로 많이, 있다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게, 네. 우려하는 그런 표현인지 모르지만,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장이라는 표현은 그 역시도 적절한 표현이 아니다라고 보고 있고요. 네. 아마도 이 발언한 이후에 윤 후보께서도 좀 후회를 하고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거든요. 네. 그래서 저는, 우리 당을 어쨌든 지지하고 또 정권 교체를 바라는 분들이 당비를 내고 또 당원 가입을 했기 때문에 그 네. 부분을 위장 당원이다라고 표현한 것은 적절한 표현은 아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우리 홍준표 후보가 비판을 했더니 자신의 발언 의도를 왜곡하여 공격해 반사 이익을 누리려고 한다라고 해서 홍준표 후보나 원희룡 후보나 또 다른 유승민 후보에 대해서 반사 이익이나 노리려고 하는 사람이다 이렇게 다시 오히려 비판을 했어요. 아니 정치인들은 대체적으로 우리 사회자님도 잘 아시다시피 반사 이익을 또 많이 누리지 않습니까? 네네. 윤석열 후보 역시도 추미애 전 장관 네. 지금 후보이시죠. 이분의 어떤 그런 또 여권의 어떤 공격에 의해서 반사 이익을 많이 보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서로가 서로를 조금 존중해주고 또 서로의 지지율, 서로의 지지하는 세력에 대해서 좀 존중해주는 그런 문화가 좀 필요하다 이래 보고 있습니다. 요즘 홍 후보님 상징이 붉은색이었는데 요즘 붉은 넥타이는 잘 안 매시는 것 같아요. 네, 너무 이제 억세다는 표현, 거칠다는 네. 표현이 좀 많이 있다 보니까 예. 아마도 좀 부드러워지는 모습. 예. 또 우리 당의 색깔이 또 빨강, 파랑, 흰색이거든요. 네네. 그 점에서 좀 더 파란색이 좀 더 사람을 좀 편안하게
한다는 그런 느낌에서 뭐 다양한 색상을 네. 쓰고 있지 않는가 이렇게 보고 있고요. 아니 윤석열 후보가 홍 후보님 네. 속옷도 붉은색 입고 다니지 않냐 이렇게 얘기를 해서 그 왕자 논란 어떻게 보십니까? 왕자 논란. 아니 나무 속옷을 어떻게 알 수 있겠습니까? 아니 근데 윤석열 상당히 후보가 붉은 속옷 입고 다닌다고 그러시더라고요. 홍 후보 보고. 그걸 그러면 투시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면 대단한 능력이시죠. 아 대단한 능력이시다. 예, 그 뭐 우리 일반적인 그 사람들이 그 어떤 나무 그 속옷을 색깔이 어떻는지 어떻게 알 수 있겠습니까? 네. 그 역시 또 다른 그 색깔론인데요. 색깔론 속옷 색깔론. 예. 이 부분은 뭐 그 정도만 하면 되고 너무 지나치게 네네. 왕에 대한 논란이라든지 네네. 또는 속옷에 대한 색깔에 대한 논란 이런 것은 우리 국민들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아주 힘들어하시는데 네. 우리 미래지향적인 그런 말씀들을 하셔야 될 후보들께서 네네. 이런 부분을 감론을박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만하자. 네. 예. 아니 뭐 또 이름 개명한 것도 가지고 홍 후보님도 개명했지 않냐 이러면서 홍 후보님도 소위 미신 내지는 주술적인 것과 연관해서 본인도 그런 행보가 있지 않았냐라는 취지로 뭐 비판을 하셨던 것 같아서 여쭤봤고요. 자, 국힘 네. 2차 컷오프가 이번 주말 10월 8일이죠. 네. 예. 3명은 정해졌는데 3명은 뭐 홍준표, 윤석열, 유승민 3분은 정해졌는데 4번째 후보가 누가 될 거냐를 가지고 설왕설래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홍 후보도 하태경은 안 돼. 이렇게 얘기를 하셨던 걸로 보이는데 어느 분이 올라오실 걸로 보이세요? 저는 그 예상 외의 인물이 아마 4위로 올라올 가능성이 있고요. 예상외의 인물이다. 예. 예, 어찌 보면은 상당히 지금 4위를 놓고 한 서너 분이 3분 이상이 아마 경합을 벌이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네. 어쨌든 누가 올라오시든 좀 정정당당하게 겨룰 수 있는 좋은 후보가 아닌가 저는 그래 보고 있거든요. 네네. 누가 올라오든 상관이 없는데 근데 예상외의 후보라고 하니까 예상외의 후보를 이름을 이렇게 떠올리게 되는데 혹시 허경영 후보와 만나셨던 후보가 예상외의 후보인가요? 그건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예. 당원들이 한 30% 그다음에 국민들께서 70%가 이번에 투표하게 되거든요. 예, 그렇습니다. 예. 이제 존중해서 네. 어느 분이 올라오시든 네 분이서 본선을 놓고 정정당당하게 잘 겨루기를 바라고요. 지금부터는 서로가 네거티브 하지 말고 네. 지금 국민들이 먹고 사는 문제, 특히 우리 네. 젊은 세대는 세 가지를 이야기하더라고요. 첫 네. 번째로 집값 문제, 집값. 그다음에 세금 문제, 네. 예. 그다음에 세금 문제, 세금. 그다음에 일자리 문제. 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명확한 비전을 제시해 주길 바라고 저는 홍준표 후보가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명확한 정책들을 많이 낼 것으로 저는 기대하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홍준표 후보 대선 캠프 선거대책위원장 조경태 의원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난달 26일 곽상도 전 의원의 아들 곽병채 씨가 자신의 페이스북에 글을 하나 올렸습니다. 50억 원의 퇴직금 수령 이유 중 하나를 설명했는데요. 사업진의 문화재가 발견돼서 공사 지연이 예상되는 상황이었다. 이때 발견 구간과 미발견 구간을 다른 사업 구간으로 분리시켜서 공사 지연 사유를 제거했다.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개발 사업에서는 시간이 돈이거든요. 그래서 지연 사유를 제거했으니까 뭔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했기 때문에 50억을 받았다. 이런 취지로 얘기를 했는데 이것이 부풀려졌다는 지적이 국감에서 나왔습니다.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더불어민주당 박정 의원 연결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네. 아이고 국감 중에 바쁘실 텐데 이렇게 출연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바로 좀 여쭙겠습니다. 네. 대장동지구 도시개발 사업 과정 중에 일부 구간에서 문화재 발굴 조사가 시작된 게 2017년 7월 20일경으로 이렇게 보도가 돼 있는데요. 이건 맞나요? 그렇습니다. 예. 네네. 공사 중에 문화재가 출토되면 통상적으로 이게 어떻게 처리를 하게 되어 있습니까? 예.
그 통상적으로 문화재가 발견되면 먼저 이제 문화재청에 통보를 하죠. 그렇게 되면 시굴 조사를 하고요. 시굴 조사. 시굴 조사는 이제 시범적으로 굴착한다 그래서 시굴 조사인데요. 네. 이거를 이제 정밀 발굴 조사로 이제 전환하게 되죠. 네, 네. 그래서 대장지구에 대한 도시개발 사업의 경우에는 7월 20일부터 시굴 조사를 실시했고요. 네. 9월쯤에 유물 3포지 1지역에서 유물의 흔적이 발견됐습니다. 유물 흔적. 네네. 그 유물의 내용은 뭐 조선시대 토광묘 3기, 뭐 시대미상의 시열 3기 및 도기호하고 그다음에 백자 접시 6점이 출토됐고요. 현재 이 유물은 전부 다 국립중앙박물관에 국가 기속됐고요. 네네. 그래서 이렇게 발견되다 보니까 시굴 조사를 담당했던 중앙문화재연구원이 이 출토 지역인 1,400제곱미터에 대해서 정밀 발굴 조사를 착수하게 된 거죠. 네네. 이렇게 되면 시간이 많이 걸리는 거 아닙니까? 결과적으로? 그렇죠. 아무래도 여기에 정밀 조사를 들어가게 되니까 시간이 더 걸릴 수 있다고 보는데 네네. 여기에 출토 지역이 1,400제곱미터라는 게 아주 그 큰 전체 사업에 비해서는 크지는 않기 때문에 네. 또 다른 입장일 수도 있는 거죠. 네. 그런데 곽병채 씨가 얘기한 대로 공사 지연이 상당히 예상되는 상황에서 이게 당시 20대 중후반의 대리 직급을 가진 분이 이거를 구간을 분리시켜 갖고 지체를 막을 수 있습니까? 그게 궁금해요. 네, 이제 거기에 이제 담당자라고 나와 있고요. 대표가 네네. 있고 네. 성남의 뜰에서 이제 공문을 보냈는데요. 네. 우선적으로는 이 부동산 수탁 이 회사가 왜 네. 그거를 자산관리 회사가 그걸 보냈는지는 처음에 의심이 되죠. 아, 화천대유 이름으로 보냈다는 거죠? 성남의 뜰이 아니라. 네, 그렇죠. 성남의 뜰은 시행사고. 성남의 뜰의 이름으로 갔는데 거기 앞에 연락처 담당자라든지 대표라든지 이런 사람들의 이름은 평소에 안 나왔던 화천대유로. 네, 그렇습니다. 곽병채 씨라든지 이성문 씨라든지 거기 화천대유에 있는 분들이 했고요. 화천대유라는 거로 이름이 간 건 아니고요. 네네. 부동산 수탁 관리 회사로서 가게 된 거죠. 네. 그러니까 왜 갑자기 곽병채 씨 이름이 평소에는 등장하지 않았던 곽병채 씨 이름이 문화재 관련해서 문화재청에 공문을 보낼 때는 곽병채 씨가 담당자로 이름을 적시해서 보냈냐. 이것 자체가 좀 의심스러운 상황이다. 이렇게 보시는 거죠? 네, 일반적으로는 이제 시행사가 그걸 보내게 돼 있어요. 네네. 네, 시행사가 보내게 돼 있는데 이게 자산관리 수탁 회사가 이 업무를 특별하게 관장을 했죠. 네. 시행사가 하기로 되어 있는데 자산관리 수탁회사가 한 점도 그리고 거기에 곽병채 씨 이름이 담당자로 적시된 것도 이게 좀 의심스럽다. 네, 그렇습니다. 이게 평상시에 이루어지는 행위는 아니다. 이런 말씀이시고요. 그다음에 부분 완료라는 신청 공문에 곽병채 씨 이름으로 돼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렇게 되면서 단축된 시간이 오늘 박정 의원께서 말씀하신 걸 보니까 단축된 기간이 25일이다. 이 정도로 50억 받을 수는 없는 거다라는 취지로 말씀 주셨어요. 어떤 의미에서 그런 건가요? 이게 이제 부분 완료 허가가 10월 25일에 났고요. 네. 대장지구의 최종 허가가 11월 20일에 났으니까 약 25일간 걸린 거 단축됐거든요. 네. 어쨌든 그냥 내버려뒀어도 최종 허가까지가 그냥 갔을 텐데 그거를 좀 더 25일 정도 앞당겼다 이렇게 보는 거죠. 네네. 그래서 뭐 물론 공사 기간 지연에 대한 사유 외에도 여러 가지가 있다고는 본인이 SNS에 올렸지만 네네. 이렇게 25일 단축이 곽상도 아들의 결정적 기여를 한 거라 볼 수 없고요. 네. 그렇다 치더라도 이것에 대해서 하루에 2억 원씩 50억 원에 대한 퇴직금을 받았다고 하면 국민들이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겠습니까? 25일 단축했다고 해서 50억 원을 받았다면 하루에 2억 원 꼴이네요. 그렇습니다. 예. 그런데 만약 이거 말고 25일 그렇다면 이 50억 원이 25일에 50억 원이라는 거는 말이 안 된다. 그렇다면 50억 원이 도대체 본질이 뭔가요? 그거는 저희가 뭐 얘기할 수 있는 건 아니겠죠. 그러니까 뭐 국민들께서는 의심하는 게 뒷배경에는
아버지가 계신 거 아니냐? 아버지가 곽병철 씨의 아버지가 계셨기 때문에 문체위원으로 있었기 때문에 그러지 않았겠냐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네네. 제가 오늘 계속적으로 문화재청에 질의를 계속 했는데 네네. 이것들에 대한 통상적인 것이 10일 이내에 이것들에 대한 결과 처리를 통보하게 돼 있고 네. 이틀 만에 한 것은 그다지 뭐 예외적이지 않다 이렇게 답변은 계속 하고 있어요. 네네. 예, 그거를 이렇게 봐드린다면 이것에 대해서 특별히 뭐 이것을 빨리 줄였기 때문에 한 것이다 볼 수가 없고요. 네네. 설사 그렇다 치더라도 이게 50억짜리냐 이렇게 볼 수 있는 50억짜리만큼의 가치가 있느냐 이렇게 해서 이게 국민 대사극이다 저는 이렇게 단정을 내린 거죠. 네. 한편에서는 국민들이 아직도 여전히 좀 의심하고 있는 부분들이 뭐냐면 곽상도 의원이 당시에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의원이었고 관련한 자료를 요청도 그 2017년 부근에 굉장히 많이 했다라는 언론 보도가 있었거든요. 즉 곽상도 의원이 문화체육관광위원회의 지위와 권한을 이용해서 대장동 지구 사업에 영향을 끼치고 편의를 봐줬던 거 아니냐라는 의구심을 가지고 계세요. 혹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오늘 문화재청에서 다른 답변이 없었나요? 네, 본인들은 뭐 정상적으로 이 허가 행위를 한 거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네네. 네, 그리고 뭐 이 특별히 뭐 곽상도 의원의 아들이기 때문에 그걸 했다 뭐 이런 얘기는 혹시 그랬더라도 뭐 답하기 이게 가능하지는 않겠죠. 그리고 본인들은 정상적으로 했다 이렇게 계속 대답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비정상적으로 만약 곽상도 의원이 지위와 권한이 그쪽에서 작용을 했다면 그것도 문제고 지위와 권한이 작용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50억 원을 받았다면 그것도 문제. 이쪽으로 가도 문제고 저쪽으로 가도 문제인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네. 예. 우리 박정우 의원께서는 어쨌든 곽병채 씨가 특별히 기여한 바 없이 50억 원의 퇴직금을 수령했다라는 쪽으로 지금 말씀을 주신 걸로 그렇게 이해를 하겠습니다. 자, 우리 박정우 의원님 한 가지 다른 측면에서 좀 여쭙겠습니다. 지금 이낙연 캠프에 계시죠? 네, 내가 이낙연 대표를 돕고 있습니다. 네네. 지금 뭐 많은 언론에서는 지난 주말 2차 슈퍼위크를 지나면서 결선 투표가 없는 거 아니냐 이렇게 예측을 하고 계신데 이 전 대표는 마지막까지 힘을 내겠다라는 의지를 여러 차례 내보이셨어요. 지금 남은 일주일 지금 어떻게 그 이낙연 캠프는 움직이실 건지 계획을 좀 말씀해 주시죠. 뭐 제가 거기 주축은 아니라 뭐 이렇게 전체적인 계획은 말씀드리긴 그런데요. 네. 어제 임진각에 오셔서 안보 또는 평화 관련 그리고 남북 경제 협력 관련 이런 공약들을 쭉 말씀하시고 점심을 같이 했습니다. 몇몇 의원들하고. 네네. 그 자리에서 식사를 아주 많이 하셨어요. 많이 하셨어요. 네, 그래서 맛있게 드셨고. 네네. 말씀으로는 이 경선을 끝까지 다 하는 것이 본인의 생각이고 의지가 있다. 네네. 그리고 그 앞으로에 대한 것은 국민 경선인단의 판단에 의해서 또 변화가 있을 수 있는 거니까. 네. 이런 식으로 말씀을 하셨고요. 네. 그리고 뭐 다들 궁금해하실 텐데 결과가 어떻게 되든지 간에 경선이 끝나면 원팀으로 정권 재창출을 하는 거에 대한 매진하지 않겠습니까? 네. 근데 오늘 이준석 대표가 굉장히 묘한 말을 했어요. 그 이재명 후보에 대한 대장동 의혹과 관련해서는 민주당의 다른 파벌에서 그 박근혜, 이명박 두 후보의 경선 사례를 들면서 다른 파벌에서 자료를 가지고 있을 거다. 그런 강한 의심이 든다. 뭐 이런 취지로 이야기를 하셨어요. 근데 누가 봐도 이거는 이낙연 캠프 쪽에서 이 대장동 관련된 자료를 가지고 언론에 조금씩 공개하는 거 아니냐라고 국민들이 들었으면 하는 바람을 가지고 이렇게 이준석 대표가 이야기를 한 것 같습니다. 이 부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국민들 바람이 아니고 이준석 대표 바람이 아닐까요? 네네네. 여러분들이 문의해 오시고 혹시 네네. 녹취록부터 시작하고 여러 자료가 있지 않느냐. 네. 그래서 핵심 관계자들한테 몇 번 물어봤는데요. 네네. 그렇지 않다, 갖고 있지 않다. 이거에 대해서 뭐 이준석 대표가 바라는 것처럼 그런 게 있으면 뭐 어떻게 그 결정적인 게 될 수 있겠지만 같은 당의 이 경선이고 네네. 이거는 저희가 조사하는 것이 저희가 조사할 게 아니고
검찰이나 경찰에서 지금 조사를 하고 있잖아요. 네네. 네, 그렇게 이제 그 방향으로 가는 게 맞다 생각되는 거죠. 네. 또 야당에서 주장하는 특검에 대해서는 특검은 이미 선거가 다 끝날 때 이게 진행될 수도 있어요. 네. 올해 이제까지의 경우를 보면 오래 네. 걸리기 때문에 그거보다는 신속하게 검찰과 경찰이 집중해서 하면 되는 일이죠. 네. 또 근데 이낙연 후보께서 그 대장동 의혹과 관련된 민주당 대처에 대해서 지도부가 좀 둔감해 보인다라는 지적을 하셨어요. 이 부분은 어떤 의미로 그 국민들이 받아들이면 될까요? 그 지도부가 지금 경선 중인데 네. 이것의 스탠스를 어떻게 잡느냐에 따라서 굉장히 민감할 수도 있는 거거든요. 네네. 곧 이제 10월 10일이면 경선이 끝나기 때문에 네. 경선이 끝난 다음에 이거에 대한 대처를 적극적으로 해나갈 걸로 생각됩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그 원팀이 되는 거는 걱정하지 않으셔도 된다라는 말씀까지 주셨고요. 지금까지 박정 더불어민주당 의원 인터뷰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3년 전 오늘 저는 평양에 있었습니다. 14 남북 공동선언 11주년 기념행사가 2018년 10월 4일부터 6일까지 평양에서 열렸고 저는 방북 대표단의 일원으로 평양에 갔습니다. 평양 방문 마지막 날인 2018년 10월 6일에는 평양 시민들이 흔히 평양식물원이라고 부르는 조선중앙식물원을 방문했습니다. 평양시 대성구역 대성산 기슭에 1959년 개관한 북한 최대의 식물원. 그곳에서 우리는 소나무 한 그루를 만났습니다. 대한민국의 아름다운 물가에서 떠온 정갈한 물을 넘치게 그 나무에 주었습니다. 나무는 갈증에 지친 듯 빠르게 물을 들이켰습니다. 그 나무는 2007년 노무현 대통령과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14 남북 공동선언을 기념해서 심은 소나무였습니다. 남북 공동선언 제4항에는 남과 북은 현 정전체제를 종식시키기 위해 직접 관련된 3자 또는 4자 정상들이 한반도 지역에서 만나 종전을 선언하는 문제를 추진하기 위해 협력한다라고 적혀 있습니다. 어제 남북통신선이 복원됐습니다. 14 공동선언 13주년에 딱 맞춘 복원입니다. 북측은 종전선언을 바라고 있는 것입니다. 평양식물원의 그 소나무 잎은 여전히 푸르고 창창할지 뿌리는 더 단단히 자리 잡았을지 설마 마르고 여위지는 않았을지 사뭇 걱정이 되기도 합니다. 아름다운 물가에 정갈한 물을 다시 모아 평양식물원 그 소나무 앞으로 가야겠다라고 생각해보는 신장식의 오늘입니다. 네, 4인 4색 정치토론 기다리는 네 분입니다. 얼른 소개하겠습니다. 김용남 전 의원, 김재석 국민의힘 도봉갑 당협위원장, 노영희 변호사, 조성주 정치발전소 대표.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항상 토론 시간이 짧기 때문에 요즘 고생 많으시죠? 김용남 전 의원님. 예, 뭐 좀 하고 있습니다. 많이. 속으로는 울고 있습니다. 겉으로는 웃고 있지만. 예, 왕뚜껑을 못 드시게 되셨다고. 아니 근데 그 손가락 발언은 갑자기 왜 하신 거예요? 거기서? 죄송한데. 아니 그 해명을 계속 했는데 그 진행하시는 진행자가. 분이 뭐 계속 물으니까 이제 사실은 이제 농담 삼아서 고만했으면 좋겠어. 이미 드릴 말씀 다 드렸으니 이제 고만하고 다음 주제로 넘어갔으면 좋겠다는 의미에서 했던 건데 그게 타이틀도 달리더라고요. 전혀 예상도 못했는데. 네. 참 다들 어떻게 말씀을 꺼내셔야 될지. 아니 그러니까 그게 그 오디오로 이렇게 앞뒤를 들으시면 네네. 충분히 이해가 되는데 네. 이걸 글자화해서 스크립으로 보니까 마치 그래서 제가 후보께 죄송하죠. 사실은 후보께 죄송하죠. 그건 이제 전혀 그런 의도는 아니었는데 네네. 그냥 저는 농담 삼아 이제 툭 치고 이제 다음 주제로 넘어가자고 이제 더 이상 이거 갖고 얘기하지 왜 안 지워졌느냐 뭐 이 얘기를 자꾸 계속 물으니까 얘기가 나왔던 건데 윤 후보 이제 그만하죠. 윤 후보님은 또 써주면 또 안 지울 거다 이런 얘기를 하셔가지고 사실은 이게 그분의 소신이다 뭐 이런 얘기까지 나오긴 했었어요. 사실은. 네네. 예. 그 조금 아까 그 조경태 홍준표 후보 선대위원장님이랑 얘기를 했더니 무슨
남의 속옷까지 볼 수 있는 능력을 윤 후보는 갖고 계시냐. 붉은 속옷 얘기하니까 투시력이 있냐 또 이런 말씀도 하셔가지고. 아니 그건 홍 후보님이 그 전에 본인 스스로 다 얘기하신 부분이잖아요. 요즘은 붉은색 잘 안 한다고 넥타이도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자 왕뚜껑 얘기, 손 씻는 얘기는 여기까지만 하고요. 이 지난 주말부터 하도 얘기가 많아가지고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었고요. 자, 대장동 이야기. 자, 전의를 불태우시는 것 같습니다. 김재섭 당협위원장님하고. 네. 그렇죠. 네. 자,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이 구속됐습니다. 왜 이 사람이 중요한 사람인지, 유동규는 왜 처음으로 구속됐고 왜 이렇게 유동규를 중심으로 얘기가 가는지 뭐 많은 분들이 짐작은 하고 있으시겠지만 김재섭 국민의힘 도봉갑 당협위원장이 먼저 하시죠. 웃음이 가득하시네요. 간단하죠. 이거는 뭐 이 사람이 구속이 된 이유는 유동규 씨가 지금 대장동과 관련된 사업에서 민간한테 과도하게 이익 배분이 되도록 설계한 장본인이자 이재명 지사의 측근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중요한 사람이고 결국 이제 배임죄로 기소가 된 거 아니겠습니까? 배임죄하고 뇌물죄. 구속이 된 거죠. 구속이 됐죠. 구속이 된 영장 청구 사유가 배임과 구속. 뇌물은 뭐 확실히 이제 받은 정황이 있는 것이고, 그다음에 배임에 관련돼서는 우리가 좀 따져볼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 배임으로 될 가능성이 높죠. 저는 높다고 보이는데요. 이재명 지사와의 관계에 있어서도 굉장히 가깝다는 것이 사실 여러 뭐 기사 보도 등을 통해서 알려졌고요. 기사는 둘째치고 이재명 지사와의 측근 관계성 이거에 대한 논란들이 사실 지금 있는 것 같은데 이거는 너무 합리적인 상식적인 수준에서 생각해 보면 측근이라고 보지 않을 이유가 더 적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물론 경기도지사로서 임명할 수 있는 자리가 많죠. 많은 건 사실이지만 경기관광공사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요직입니다. 경기도 내에서도 굉장히 선호하는 자리라고 알려져 있고요. 그것은 무엇보다도 이재명 지사의 정치적 커리어가 계속 승승장구하는 동안 그 요직 그때 뭔가 상승세를 탈 때마다 유동규 씨는 요직을 받았다는 것. 그래서 성남시부터 경기도지사 성남시장에서 경기도지사까지 가는 길목에서 각각에서 꽃길을 걸었던 유동규 지사. 실제로 유동규 본부장. 유동규 본부장 죄송합니다. 그 유동규 씨가 유동규 씨만큼 예를 들면 성남시에서 경기도지사까지 각 그 단계에서 요직을 받은 사람을 손가락으로 세어보면 예상컨대 10손가락 안에 들 겁니다. 근데 이런 사람조차 측근이라고 하지 않으면 진짜로 뭐 이준석 대표 말대로 비서실이 옆에 딱 붙어 있어야 측근이라고 할 수 있는 거거든요. 저는 그런 면에서 유동규 씨가 핵심인 인물은 대장동을 설계했고 이재명 지사와 굉장히 가까운 사이다. 뭐 이거죠 뭐. 오히려 조성주 대표님. 비슷하게 오히려 진짜 측근은 비서실이 없죠. 그렇지 않나요? 진짜 측근들은 이제 보통 산하기관이나 이제 좋은 자리나 이런 데서 계시거나 이런 경우가 많죠. 보통 진짜 측근을 비서실에 놔두면 이제 그거 자체가 이제 논란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뭐 순환하는 경우도 있고요. 뭐 그런 걸 떠나서 어느 정도 측근이냐 이제 감도는 있겠지만 사실 유동규 뭐 성남에서 이제 기획관리본부장 성남도시개발공사에서는 이제 이분 전이겠죠. 이분을 측근이 아니다 이렇게 얘기하기에는 좀 무리수가 있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굉장히 지근거리에서 중요한 사업들과 이런 것들을 맡았던 사람이고 지적하셨듯이 뇌물은 그렇다 치고 이제 배임으로 이제 이것을 이제 구속됐다는 것이 좀 저는 포인트일 것 같습니다. 배임이라는 건 이 사업이라는 게 그러니까 도시개발공사가 이제 전결 처리해서 하는 사업은 아닌 거잖아요. 땅의 매입이나 뭐 여러 가지 측면, 인허가라는 측면에서는 사실 당시 시장의 결재가 필요한 사업들이 대부분 이 사업은 있기 때문에 만약에 유동규 전 그 본부장이 배임이 확실해진다면 굉장히 이제 어디까지 그 배임의 범위를 어디까지 봐야 되겠지만 그 결재 라인에 있었던 당시 성남시장도 문제가 될 소지가 있다. 그런 측면에서 굉장히 이제 긴장되는 어떤 국면이 아닐 수 없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배임 얘기를 한번 좀 해봐야 될 것 같아요. 배임의 성립 가능성이 있다 없다? 누가? 이게 중요하죠. 누가? 유동규와 이재명 둘로 나눠서 얘기해 볼까요? 근데 기본적으로 유동규 씨는 저는 배임의 소지가 있다고 보죠. 있다. 그리고 측근이냐 아니냐 논란은 실제 예를 들면은 어떤 사건의 실체관계가 드러나기 전에는 의미가 있는 말이죠. 그 사람이
예를 들어서 어떤 행동을 했는데 그게 B라고 하는 사람하고 뭔가 연결되어 보이는데 실제 뭐가 연결되어 있는지 모르는 상태이기 때문에 네. 아, 저 사람은 측근이니까 뭔가 연결되어 있겠지라는 그런 의심의 뭔가 근거를 만들어주는 게 측근이라는 용어이기 때문에 네. 측근이란 말은 그런 의미에서는 참 의미가 있다. 그런데 만약에 이제 사건을 조사를 하고 수사가 들어가서 실체적 진실이 밝혀지면서 예컨대 그 B라고 하는 사람과 A라고 하는 사람이 뭐 가깝게 지냈다 하더라도 실제 어떤 범죄 사실을 B가 했는지 안 했는지에 대한 건 확인이 되지 않고 있다라고 한다면 네. 그때는 측근이란 말을 굳이 계속해서 하면서 이걸 사건을 희석시킬 필요가 없는 거죠. 네. 그럴 때는 A라고 하는 사람이 정말로 배임을 저질렀는지 또 배임을 저질렀는데 B가 어떤 관여를 했는지 요 사실 측면을 봐야 되는 거죠. 네네. 그 애매한 말을 할 게 아니라. 네. 자, 그런 측면이라고 본다면은 유동규 씨는 기본적으로 본인이 성남도시개발공사라고 하는 곳에 있으면서 이 대장동 사업에서 화천대유가 속해 있는 그 하나은행 컨소시엄을 자기가 이제 예를 들면 선정시켜 준 거예요. 네. 그로 인해서 사실 상당한 그 이득을 보게 했잖아요. 그러면은 그때도 어떤 잘못이 있는지 없는지 이거 확인해 봐야 되는 거고. 예, 공모 과정. 그렇죠. 예. 또 하나는 이제 주주협약서에 초과액을 환수해야 된다는 그런 내용을 집어넣지 않은 것이 과연 그 당시에 제대로 된 판단 때문이었는지 아니면 본인이 무언가 특별한 이득을 얻기 위하거나 제3자에게 이득을 주게 하기 위해서 한 거였는지 이걸 따져봐야 되는 거죠. 좀 어렵지만 비참가적 우선주를 한 게 문제가 되는 거 아니냐? 그렇죠. 라는 거고요. 근데 지금 얘기 이제 녹취록 같은 거나 증거 같은 거 나와 있는 것만 기준으로 본다면 네. 뭐 전체 개발 이익에 민간이 거둔 이익의 25%를 본인이 가지겠다라 뭐 주겠다 이런 얘기가 나왔다는 걸 보면 네. 사실 이 사람이 순수하게 뭐 했다라고 보기엔 좀 어려운 부분이 있어요. 네. 자, 여기까지는 이제 유동규 씨의 문제죠. 유동규와 관련된 문제. 예, 그러면 이제 그것을 이재명 지사하고 연결을 시켜야 되는 거죠. 네. 그럼 이재명 지사가 실질적으로 이 사건에서 이제 한 거는 전체적으로 도시개발공사라고 하는 관에서 이런 그 민과 관이 합동이 되어서 이런 일을 하게끔 만드는 과정에서 이재명 지사 뭘 잘못했냐? 이제 이걸 봐야 돼요. 첫 번째 관리 책임을 인정했어요. 내가 네, 유동규라는 네. 사람은 이렇게 뽑아가지고 이렇게 한 건 미안하다. 그럼 그거 말고 실제 돈을 먹었다거나 예를 들면 공모했다거나 지시했다거나. 그다음에 예를 들면은 유동규 씨한테 당신 이거 민간이 과도하게 이익을 뭐 갖게 하는 거에 대해서 봐줘라고 했다거나 그렇게 해서 뭔가 본인에게 우회적으로 돈이 들어오게 했다거나 뭐 이제 이런 게 나와야 되는 건데 아직까지는 그런 게 안 나오고 있잖아요. 그래서 지금 현재로서는 그런 부분이 나오지 않은 상태에서는 말하기가 곤란하다. 그러니까 아까 그 YTN 뉴스 나오는 거 보니까 직접적으로 이재명 후보가 뭘 이렇게 지시를 했다거나 공모를 했다거나 이게 입증이 쉽지 않다라고 생각을 했는지 국민의힘 쪽에서 묵시적 승인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더라고요. 누가요? 대변인인가 누가 묵시적 승인 이렇게 얘기를 했던데. 양준호 대변인이 그랬다고요? 그건 적어도 묵시적 승인은 된다는 의미인 것 같은데 그거는 조금 그거는 최소한이다? 잘못 예. 핀트가 어긋난 멘트 같고요. 네네. 일단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면? 유동규 씨가 이재명 후보의 측근이냐? 저는 측근 아니라고 생각해요. 신복이라고 그러시더라고. 신복이죠. 왜냐면 측근은 범위가 너무 넓어요. 그러니까 네. 이재명 후보의 신복하면 알만한 사람은 다 아는데 네. 제일 먼저 나오는 이름이 유동규, 정진상 두 사람의 이름이에요. 이재명 후보의 신복. 그리고 지금 노 변호사님도 유동규 씨에 대한 업무상 배임의 성립은 별로 다투지 않으시는 것 같아요. 네. 뭐 충분히 그게 그 민간 가능하다고 화천대유 봐요. 쪽에 네, 이익을 가능하다고 제한해야 된다는 성남도시개발공사들 측의 직원들의 그 의견도 묵살하고 아예 직원들을 바꿔버렸잖아요. 자기 네네. 말 잘 듣는 사람들로 그런 과정으로 볼 때 이제 유동규의 업무상 배임은 뭐 성립에 별 문제가 없어 보이고 네. 그러면 이재명 후보는 어떻게 되느냐. 그런데 이게 성남시의 시조례나 성남도시개발공사의 정관을 보면 성남도시개발공사의 주요 사업 계획부터 처리까지 다 성남시장에게 사전 보고를 하고 결재를 받도록 돼 있어요. 실제로 많은 문건에 이 진행 과정에서 이재명 당시 성남시장의 결재가 되어 있습니다. 네네. 그러면 사실은 그걸 몰랐다라고 주장하는 거는 앞뒤가 안 맞죠. 네. 그래서 제가 보기엔 이재명 후보는 사실은 드러나는 증거나 이런 거로 볼 때 유동규와의 업무상 배임의 공범이
아니라고 주장하기는 상당히 논거가 빈약해요. 사실은 공범으로 보통 성립하는 걸 인정하는 게 맞는데 그거는 이게 배임 액수가 수천억 대잖아요. 예. 화천대유 측에 간 액수가 지금 개발 이익까지 분양 이익까지 합치면 최소 7천억 내지 8천억 정도가 되니까. 근데 네. 이거 인정하면 정말 장기 징역형이 나올 수밖에 없는 사안이에요. 그래서 뭐 무기징역해야 된다 뭐 이런 그렇죠. 말씀하시는 분도 계세요. 예. 국민의힘 쪽에서. 뭐 여기 나와 있습니다만 성립이 인정된다면 무기징역형을 피하기 어려운 그 정도로 무거운 사안인데 수사 과정에서 나는 몰랐다. 그러니까 내가 결제하면서도 이게 무슨 의미인지도 몰랐고 뭐 나는 그냥 모르고 결제하고 보고 봤는데도 내가 무슨 얘기인지 잘 이해를 못하다고 이렇게 소위 바보 전략을 쓰면 김 의원님 왕뚜껑하고 손가락 얘기 그만하니까 그러니까. 좀 말씀을 너무 알겠습니다. 길어지셨어요. 딴 분들한테. 아니 그러니까 그런 그 변명을 하면 그게 뭐가 되냐면 네. 직무유기가 돼요. 네. 사실은 공범이거나 직무유기다. 둘 중에 업무상 하나로 갈 배임의 수밖에 공범이거나 없다. 직무유기 예. 둘 중에 자, 하나거든요. 아까 이재명 지사가 유 전 본부장에 대한 관리적 책임을 인정을 했다. 이거는 배임 행위에 대한 묵시적 승인이 있었다고 볼 수 있다라고 말씀하신 분은 검사 출신 유상범 의원이십니다. 예, 지금 확인해 보니까 말씀드리니까 예. 국감장에서 한 거였고요. 예, 국감장에서 언론에 드러난 것만 봐도 최소 묵시적 승인이다라는 그런 이야기이기 때문에 그 묵시적 승인을 국민의힘 차원에서 공식적으로 인정한 건 아니라는 말씀 어쨌든 드려야 될 것 유상범 같아요. 의원은 적어도 그건 그러네요. 최소한 이렇게 언론에 드러난 것만 봐도. 최소한. 자, 근데 그럼 시장하고 도시개발공사하고 이렇게 한번 여쭤볼게요. 도시개발공사 본부장하고 시장하고 도시개발공사하고 그 최소한 묵시적 승인 내지는 뭐 공범 관계에 있다 아니면은 직무유기다 이제 이렇게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러면은 지금 이렇게 언론에서 같이 비교하는 게 윤석열 후보와 그러면 손준성 간의 관계는 어떻게 되는 거냐. 그런 논리라면 똑같이 그렇게 봐야 되는 거 아니냐. 그런 관계 아니냐. 오히려 검찰청은 상명하복이 매우 분명하기 때문에 시장과 공사 본부장보다 그 총장과 수사정보정책관이죠. 이 사이가 과거 범정과의 사이는 훨씬 더 이 위계가 분명한 사이 아니냐라고 똑같이 이제 언론에서 똑같은 이렇게 비교를 한단 말이에요. 우리 조성두 대표님 먼저. 근데 뭐 손준성 그분이 뭐 근데 이게 뭐 팩트로 지금 다 정리가 된 건지는 잘 모르겠어요. 뭐 흘러나오는 얘기인 거잖아요. 근데 만약에 뭐 주장대로 일가의 주장대로 그렇게 보냈다면 결제를 받고 보냈나요? 윤석열 당시 총장에게 아니면은 결제 라인에 문제가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차이는 사실 있는 것 같아요. 물론 구조상에서는 저는 윤석열 후보도 그 건에서 좀 더 드러나야겠죠. 여기는 좀 더 제가 볼 땐 얘기가 더 확실히 수사가 어떻게 되는지 정보가 있어야겠지만 구조는 비슷하고 뭐 여기서 적어도 관리 책임 만약에 이게 사실이라면 거기도 뭐 관리 책임이라는 말은 피하기 어려울 거다. 근데 아까 얘기했듯이 뭐 이제 배임 뭐 이렇게까지 얘기를 하려면 직무유기 이렇게까지 얘기하면 이제 결제 라인에 확실한 그 문제가 있겠죠. 네. 저도 한마디 드리면 우리 김재섭 도봉갑 당협위원장님이십니다. 국민의힘. 이재명 지사가 스스로 말씀하셨잖아요. 내가 설계하고 유동규가 실행했다. 윤석열 총장이 내가 뭐 지시하고 손준성이 실행했다. 이렇게 얘기한 바 전혀 없었지 않습니까? 물론 이제 소위 말하는 고발사주 의혹 관해서도 우리가 면밀한 조사가 필요하고 굉장히 큰 문제라고 인식이 되지만 실제로 지금 대장동과 관련된 것은 이재명 지사가 이야기한 바가 내가 설계했다. 유동규가 실행했다라고 직접적으로 명시해서 공식적인 자리에서 말씀하신 내용과 아직 추측 단계에 있는 것을 동일선상에 놓고 보기에는 어렵다는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 조 대표님 말씀하신 대로 지금 드러난 사실관계만 보더라도 드러난 자료들만 보더라도 이재명 지사는 해당 사업을 인지하고 본인의 이름을 직접 결제를 한 내용이 이미 나온 바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면에서 저는 이 드러난 사실관계만 보더라도 그 두 가지의 의혹들을 동일선상에 놓고 비교하기에는 그 경중의 차이가 너무 크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업무상 배임죄 구성 요건 한번 볼까요? 네. 타인의 사물을 처리하는 자여야 됩니다. 일단 타인의 사물을 처리해야 됩니다. 자기 사무가 아니어야 되고. 위법한 임무 위배 행위로 재산상 이득을 취하거나 제3자에게 이익을 취하게끔 해줘야 되는 거죠. 여기서 이제 타인의 사물을 처리하는 사람이냐 이게 사실은 중요한 부분이 되는 것이고 또 하나는 그로 인해서 어떤 손해를 야기했느냐 본인에게. 여기서 이제 본인이라고 하는 것은
뭐라고 어떤 게 본인일까요? 우리 검사 출신이시니까 김용남 의원이 잘 아실 것 같은데. 그러니까 구성 요건을 그렇게 아니, 그러니까 여기서 엄격히 따지기가 어려워요. 성남도시개발공사가 본인이죠. 본인이에요? 정말로? 그러니까 피해자가 되겠죠. 성남도시개발공사가 피해자예요? 그렇죠. 예. 왜 도시개발공사가 아니 피해자인지 모르겠는데. 그러니까 이 구조가 사업 이익이 많이 나면 성남도시개발공사로 들어가야 될 이익이었는데 이거를 부정한 목적을 갖고 화천대유 쪽으로 이익이 많이 가게 설계를 했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래요? 업무상 배임이라는 거죠. 네, 맞아. 그러면 우리 한번 법리적으로 따져볼까요? 네. 일단 이재명 지사가 타인의 사물을 처리하는 자였습니까? 그 당시에 그러면? 그럼요. 어떤 의미에서 그러죠? 아니 성남도시개발공사는요. 성남시에서 100% 출자해서 만든 그 기관이고요. 성남도시개발공사의 사장 임명권부터 해서 다 성남시장이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변호사위의 다른 토론자들을 소외시키는 방식으로 토론하지 마시고요. 저는 그러니까 노 변호사님께서도 유동규 씨에 대한 업무상 배임의 성립은 별로 의심하지 않으셨잖아요. 그러니까 공모가 되느냐, 이것만 지금 문제잖아요. 이재명 후보가 업무상 배임의 책임을 지느냐는 그러니까 이 얘기는 대단히 이 교과서적인 얘기입니다만 그건 따지실 필요가 없는 게 소위 얘기하는 신분범과 비신분범도 공모를 하면은 그 죄가 성립되잖아요. 이게 법률 방송으로 가는 거 같아요. 법대 씨가 법대 오랜만에 시간이 들어본 아니기 때문에 법대 출신이시죠. 제가 지금 아무것도 얘기를 안 하고 있어요. 지금 쭉 말씀을 하시죠. 그러니까 배임죄가 아까 말했어요. 타인의 사물을 처리하는 사람이 그 사무에서 임무를 저버리고 불법 행위를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럼 여기서 이재명 지사에게 업무상 배임죄가 성립한다고 말을 하려면 이재명 지사가 업무상 그 주의 의무를 태만히 하거나 뭐 잘못해가지고 예를 들면은 유동규 씨가 만들어온 그 건에 대해서 이거 뻔히 이게 분명히 성남도시개발공사가 아까 본인이라 그랬으니까 성남도시개발공사에게 손해를 입힐 것이 뻔할 뻔짠데도 불구하고 알면서 승인을 해줘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 부분이 인정이 됐냐고요. 아니 그러니까 지금 확인이 안 됐잖아요. 유동규와의 공모 부분만 남은 거죠. 그리고 이재명 후보가 그거를 몰랐다? 이게 이익이 어디로 갈지 모르고 내가 결제하고 보고받고 했다? 그거는 지금까지의 본인 주장하고는 180도 다른 얘기라는 그 당시에 거죠. 이재명 지사가 어느 정도 확보해 놓은 돈만 가지고 보더라도 그 당시에는 사실은 상당히 많은 돈을 확보한 셈이잖아요. 그러면 이재명 지사가 말하잖아요. 내가 노스트라다무스냐. 그렇잖아요. 우리가 경영상 판단이라고 하는 걸 항상 끼워 넣어요. 업무상 배임죄 판단할 때는. 경영상 판단으로 그 정도 밖에 사실 예상을 못했다 그러면 그건 바보라서가 아니에요. 그 정도 상황에서는 그 정도 예상이 일반적이었기 때문이라는 거란 말이에요. 잠시만요. 자, 여기서 좀 끊고 가겠습니다. 그러니까 말하자면 지금 두 분이 말씀하신 부분에서는 유동규 씨와 이재명 후보가 최소한 묵시적 승인 유상범 의원 한몸이어야 되죠. 한몸이어야지. 아니면 이제 공범 내지는 지시 말하자 또 뭐 경제적 공동체다 이렇게까지 말씀하신 분 계시던데 박근혜와 최순실의 관계가 비슷하다. 유동규 이재명 사이가 박근혜 최순실 두 사람과의 관계가 비슷한지는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런데 결과적으로 그 당시에 아까 배임죄가 성립을 하려면 그건 유동규 씨도 마찬가지일 것 같은데 경영 판단의 원칙을 넘어서서 그렇게 이득이 많이 날 거를 예측할 수 있는 상황이었냐 그 당시에 이 부분이 사실관계에 있어서 판단이 돼야 될 부분인 것 같습니다. 관련해서 진성준 의원은 이 정도로 많이 그 공공이 기부 체납을 받거나 이 먼저 이익을 한 사례는 대한민국에 없다라고 하는 오늘 얘기를 하기도 했어요. 아니 다른 공공사업에서 성공한 사례랑 실패한 사례를 비교해 보자고요. 다른 공공사업 경우에는요. 이 정도 이득 난 적도 없을 뿐더러 대부분의 경우는 실패하거나 마이너스예요. 그런 것하고 비교를 해봐야죠. 그래서 거기까지 가면 결과적으로는 그러면은 이 팩트와 사실관계가 좀 정리되고 이것은 검찰 내부에서도 마찬가지로 경영 판단의 원칙에 입각했을 때조차도 이게 상대방에게 화천대유에게 이득을 주기 위해서 일부러 제3자에게 이득을 주기 위해서 일부러 자기 임무를 배신했느냐 유동규와
이재명이 한 몸이 그럼요. 돼서 그렇죠. 여기로 사실 법리적 쟁점은 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맞죠? 그러니까 여기까지 했으면 요거는 원칙은 좀 정리하고 다음으로 넘어갔으면 다음으로 좋겠어요. 넘어가요? 예. 아니 요 쟁점은 맞지 않습니까? 제가 정리한 게 뭐 추가로 확인돼야 될 게 있으면 말씀해 주시고요. 이재명 후보 측이 주장하는 원래 이익이 그만큼 많이 날 거를 몰랐다고 하면서 자꾸 기준으로 삼는 연도가 2010년도, 2011년도 얘기를 해요. 네. 그때 무슨 2010년도에 LH는 이 사업의 예상 수익이 얼마였다. 근데 다 기억하시겠습니다만 네. 그 리만 브라더스 사태 이후에 부동산 침체기에서 2011, 12년도까지는 침체기입니다만 2013년도부터 조금 살아나기 시작해서 2014 그리고 이 사업이 본격적으로 진행된 2015년도부터는 예상 수익이 확 틀려질 수밖에 없어요. 이게 약 29만 평의 그 도시개발 사업을 하는 건데 평당 100만 원만 땅값이 올라도 2,900억의 네. 이익이 더 늘어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옛날 2010년도, 11년도 얘기만 교묘하게 지금 섞어서 지금 변명을 하고 있는 거예요. 2015년에는 이미 로우 리스크 하이 리턴이 예상되던 시점이었다. 네, 진짜 저도- 그랬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그 검찰이나 이런 수사가 집중될 거라고 저는 보입니다. 저도 예. 짧게 한마디만 짧게. 드리면 예. 자꾸 이제 진성준 의원이 말씀하신 내용이 네. 뭐 유례 없이 많은 이득을 거둬갔다라고 말씀하시면서 뭐 딴 거 다 합쳐도 이거 30%밖에 안 된다 저는 이렇게 되게 얘기를 들으면서 하시더라고요. 되게 웃겼었던 게 뭐냐면요. 네네. 결국에는 저희가 화천대유가 왜 이렇게 막대한 이득을 얻어갔냐에 대해서는 부동산 땅값 올라서 그렇다라고 얘기하고 진성준 의원은 이번에 공공이 왜 이재명이 이렇게 많이 얻었었던 것은 결국 설계가 잘 된 탓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네. 일단 논리적인 모순이 당연히 있는 것이고요. 기본적으로 그 당시 이루어졌던 모든 민관 협동으로 개발된 사업들에 대해서는 자산관리회사가 다 같이 민관도 들어갔지 이번처럼 민간만 자산관리회사가 들어간 사례는 없었습니다. 네네. 이건 분명히 있었던 사실이고 네. 그런 면에서 이 사업이 굉장히 이례적이고 뒤에 얼마나 수익이 나고 이건 차치하더라도 네. 설계와 계획 단계에서 분명히 성남시와 성남도시개발공사가 다른 이례적인 굉장히 뭔가 특정인에게 이득이 되는 방식으로 설계를 했던 것은 맞다고 저는 볼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네. 자 여기까지. 그러니까 그 설계를 그렇게 했으면 유동규 씨 문제가 될 수 있다니까요. 관건은 그게 아니라 이재명 지사가 그걸 알고도 승인했느냐 아니면 묵시적으로 공모했느냐 그 부분을 밝혀내라는 거죠. 밝혀내면 되죠 이제. 자 수사를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경찰하고 검찰이 각각 경찰은 돈의 흐름을 쫓고 있고 검찰은 배임 등 당시의 결정 과정을 검찰은 또 열심히 쫓고 있는 것 같아요. 뭐 합수본으로 가는 것에 대해서 국감에서도 합동수사본부 오케이 해라니까 했죠. 오케이 했으니까 곧 이 돈을 쫓는 흐름과 의사결정 과정, 사람의 관계를 쫓는 흐름이 좀 하나로 만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자 여야 대선 레이스 이야기 잠깐씩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민주당 결선 투표는 없겠죠? 이렇게 얘기해도 되나? 그렇게 얘기하면 안 될 것 같아요. 그렇게 얘기하면 안 되죠. 네. 예. 일주일을 조금 더 아니 하도 평자들이 구분응선을 넘었다 이렇게 얘기를 해서 아니 오늘 그 민주당에서 원래 TV 토론 한 번 더 하려고 그랬는데 예, 8일자 TV 그게 토론. 안 돼요. 없어졌어요. 근데 왜 그게- 취소된 건가요? 그게 주성주입니다. 기울어진 네. 운동장 이런 얘기를 하면서 결과론적으로는 그냥 5일날 하는 것만 하고 끝을 내겠다 이런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예, 오늘 OBS 토론으로 OBS 끝납니다. 거. 예, 그러니까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일단 내부적으로 일단 분위기 자체가 그렇게 가고 있고 또 대장동 이슈가 그렇게까지 크게 뭐 어쨌든 간에 영향을 미치지 못했다라는 것밖에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결선이 갈지 안 갈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네. 이 추세로 간다고 한다면은 이제 안 갈 가능성이 좀 더 많아졌다 이렇게 보는 거죠. 네네. 대장동 이슈 조성진인데 근데 네네. 제가 잘 이해가 안 가는 게 네. 대장동 이슈 때문에 그게 영향을 안 미쳤기 때문에 TV 토론을 취소했다? 그렇게 보는 건 아니죠. 그런 건 그러면은 아닌 것 뭐죠? 같아요. 네, 그거랑 그건 연결 아니고 민주당 쪽에서는 민주당 쪽에서 공식적으로는 방송사들 간의 협의가 안 편성의 됐다. 문제다. 그러니까 방송사들 입장에서는 재미가 없다 이렇게 생각했을 수는 있어요. 시청률이 안 나오나요? 근데 시청률이 지금 한참 나올 타이밍 아닌가요? 지금 뭐 대장동 이슈도 있고 뭐 이렇게 하면 오히려 그건 뭐 잘 모르겠습니다. 네. 예, 방송 3사 토론이 8일 날 합동 토론인가요? 이게 예정돼 있었는데 오늘 OBS 토론으로 끝낸다. 그래요. 라고 맞아요. 이렇게 해도 방송사들 간의 편성과 관련된 협의가 제대로 안 됐다. 제대로 뭐 어그러졌다. 이렇게 공식적으로는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 국민의힘 쪽은 1등, 2등, 3등에서 두 가지인데 누가 진짜 분명
받은 글이 두 종류가 돌겠죠. 그 10월 8일이 딱 지나고 나면 윤 후보가 1등인 받은 글과 홍 후보가 1등인 받은 글이 분명히 두 개가 돌 것 같고요. 아니 이게 청취자분들에게 좀 설명을 해드려야 돼요. 네, 설명 좀 해주십시오. 경선 결과는 공식적으로는 비밀이죠. 발표를 네. 안 합니다. 네네. 그런데 아름아름 막 돌잖아요. 돌아요. 그러니까 이게 어떤 게 정말 경선 결과인지가 좀 헷갈릴 때가 있죠. 왜냐하면 네네. 그게 공식적으로는 확인을 안 해주니까 네. 어떤 게 맞다 틀리다. 근데 보통 후보 캠프에서 자기네가 1등이다라고 주장하는 뭐 그런 거를 돌리는 경우가 왕왕 있어서 네. 저번에도 저번에도 두 종류가 돌았어요. 나중에는 확인이 되더라고요. 근데 그러세요? 지나서. 근데 웃긴 게 그런 거 도는 거 다 퍼센티지 합쳐보면 대부분 100%가 넘어요. 네. 막 120% 되고 115% 되고 막 이렇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하죠. 거의 허위 정보인 경우들이 많다. 우리는 네. 김영남 의원이 계시니까 네. 예, 밝혀주실 거라고 믿고. 살짝 듣는 거죠. 그래서 특종. 아니 우리한테만 살짝 알려줄 걸로. 윤석열 캠프에 계시니까 윤석열 후보가 1등한 받은 글을 갖고 오지 않으실까요? 우리가 그거 가지고 면밀히 분석해서 한번 맞춰봅시다. 예, 네네. 좋습니다. 자, 그 윤석열 윤석열 후보는 최근에 가장 최근에는 여러 가지 논란이 되는 말씀을 많이 하셨는데 가장 최근에는 위장당원 이게 논란이 됐어요. 우리 먼저 김재섭 도봉갑 당협위원장님 위장당원 26만 명 중에 위장당원이 몇 프로나 되는 겁니까 도대체? 요것은 예. 사실 이제 윤 후보가 실수하신 내용이죠. 그러니까 말하자면은 그게 제가 알기로 PK, 그러니까 부산 지역에 부산에서. 가셔서 예. 말씀하신 내용이었는데 우리 당에서 오랫동안 활동하셨던 분들을 추켜 세우기 위한 어떤 그 멘트 중에 하나여서 그러니까 그런 이야기를 하시는데 그것은 이제 부산에 계신 당원들을 칭찬하는 방식이 아니라 새로 들어온 사람들을 약간 깎아내리는 방식으로 평가를 하시다 보니까 지난번에도 그랬어요. 대구 네, 대구에서 네. 다른 동네에서는 네. 폭동이 일어났다 폭동 이렇게 얘기하면서. 그러니까 약간 그렇게 돼가지고 좀 개인적으로 좀 아쉬운 면이 있고요. 왜냐면은 지금 최근에 들어온 당원분들 같은 경우에 저희 지역에서도 많이 들어오셨지만은 실제로 대선 판에서 이번에 무조건 정권 교체를 해야 되는데 내 손으로 한번 말하자면 야당 후보를 뽑고 싶다고 해서 들어오신 분들도 진짜 많거든요. 네네. 그런 면에서 분명히 이 부분은 같은 당이기도 하고 하지만은 좀 잘못하셨다고 비판하지 않을 수 없을 것 같아요. 네. 네. 어떠십니까? 지금 윤석열 캠프의 김용남 전 의원님. 국민의힘의 후보가 아직까지는 8명 있잖아요. 네. 근데 어디 지방이나 아니면 그 야외에서 어떤 행사를 할 때 그 사람이 정말 이렇게 많이 모이는 거의 유일한 후보예요. 네. 다른 후보들은 그렇게 많이 안 모이거든요. 네, 그래서 네. 많이 윤석열 후보가 네. 윤석열 후보가 그래서 많이 모여주시고 응원을 받는 과정에 자신에 대한 어떤 지지를 호소하면서 보다 좀 결집을 유도하는 차원에서 그랬는데 사실은 이런저런 흉흉한 소문은 많기는 해요. 이제 그 입당 절차에서 어떤 거르는 장치가 전혀 없잖아요. 그러니까 뭐 이런저런 소문은 있는데 그냥 그런 그 소문을 잠깐 언급하면서 본인에 대한 지지를 그러니까 확실하게 이길 수 있게 지지해달라는 취지로 말씀을 드리는 과정에서 나온 것으로 보입니다. 네, 되게 선회를 하시네. 한쪽이 유리하게. 굉장히 발언 세시던데 워딩을 실제로 들어보니까 현장이니까요. 거기는 현장에서 좀 흥분하셔가지고 아니 아무래도 대중 앞에서 이렇게 연설하다 보면 모든 정치인들이 약간씩 그렇습니다만 네. 좀 네. 약간 업이 되잖아요. 네. 이렇게 조성주 대표님, 네. 그 발언은 어떻게 평가하세요? 윤석열 후보 발언이요? 윤석열 후보 굳이 평가? 저는 평가라기보다 그냥 약간 실수하신 것 같다 이런 정도, 그렇게 보는 편입니다. 네. 자, 그러면 이게 참 평가하기가 어려운 실수들이 좀 많아요. 실수다라고만 생각할 수밖에 없는. 자, 민주당과 그 국민의힘에서 그 대선 경선 후보 경선이 치열하게 지금 전개가 되고 있는데 실은 정의당이 가장 먼저 대선 후보를 결정을 합니다. 그렇죠? 네, 그렇죠. 제일 먼저겠죠. 만약에 내일 결정되는 거 아닙니까? 아니죠. 내일이 이제 내일까지. 50%를 못 넘으면 네. 결선을 가죠. 저희도 결선을 그다음에 더 진행을 하는데 내일 네네. 끝날 거냐 아니면 결선을 갈 거냐가 오히려 저희는 초미의 관심사죠. 아니 신 변호사님이 요새
자기 당에 관심이 별로 없으신가 봐요. 바쁘셔서? 진행자인데요. 네. 없는 척 일부러 하신 거구나. 진행자로서. 아니, 그래서 누가 된다는 거예요? 자로 잰 듯한 중립. 오늘 제가 이제 당에서 정책위 부의장을 맡고 있는데 오늘 네네. 정책에 있는 분들하고 이제 몇 분 있어가지고 내기를 했어요. 내일 어떻게 될 것 같냐? 내기를 했어요. 1차에 이제 1강이라고 얘기되는 이제 심 후보가 1차에 끝낼 것 같냐? 아니면은 이제 이정민 후보가 분발을 해서 결선을 가면 또 이정민 후보 쪽이 엎어질 수 있거든요. 이길 수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될 거니까 저는 이제 1차에 끝날 것 같다 걸었는데 제 앞에 계신 나머지 두 분은 결선 갈 것 같다고 걸더라고요. 네. 그래서 2대2가 됐는데 내일 까봐야 될 것 같습니다. 내일 걸린 저녁에. 게 뭔가요? 네? 쟁점이 뭔가요? 쟁점이 그러니까. 지금. 아니 제가 궁금한 네. 거는 뭐 돈을 거셨는지 먹는 걸 거셨는지. 아니, 뭐 먹는 거라고 여기 얘기하겠습니다. 술 얘기를 했나 봐. 네, 뭐. 예. 아니 뭐 먹을 수 있는 돈을 거셨을 수도 있고 네, 그것도 먹을 수 포괄적으로 있으니까 먹는 뭐, 거라고. 예. 쟁점이 어쨌든 뭐죠? 쟁점이, 예, 쟁점이 뭐죠, 지금? 쟁점은 이제 사실 두 가지인 것 같아요. 하나는 지난 이제 평가, 이제 민주당과의 이제 친여권, 범여권으로 묶였던 노선에 대한 평가가 하나가 있고 네. 그때 지도부의 평가 이제 심 당시 대표한테 이제 평가가 있는 거고요. 또 하나는 이제 뭐 미래 리더십이죠. 다 새로운 얼굴이 나와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평가 두 개가 있고 이제 가장 본선 경쟁력이 있는 후보가 누구냐. 예를 들면 정의당 입장에서 이번 대선에 굉장히 이제 큰 당의 존망이 걸려 있기 때문에 본선 경쟁력이 누가 있냐 이런 것들이 이제 또 쟁점이 되고 있죠. 네. 그러니까 법여권에 묶였던 것에 대한 평가는 전반적으로 좀 당의 후보들 모두가 좀 부정적으로 지금 평가를 하고 있는 비판적이다. 예, 이런 게 좀 있습니다. 일단 조 대표는 심상정 의원이 그 세 가지 요건에는 그래도 가장 부합한다 이렇게 판단하는 거네요. 제가 당직자여서 이제 공식적으로 어디를 지지할 수는 없고요. 내기만 그렇게 걸었다. 예. 저는 정의당이 정말 대단하다고 생각하는 게 사실은 이게 대통령 선거 뭐 다른 선거도 마찬가지입니다만 큰 선거를 치르면 선거비 보전이 제일 큰 문제가 되잖아요. 네, 선거 그렇죠. 치르고 나서. 그렇죠. 근데도 매번 이렇게 선거를 잘 치러내는 거 보면 그 보전 못 받는 경우가 네. 훨씬 많잖아요. 그렇죠. 저희가 뭐 사실 알뜰하게 쓰는 편입니다. 대단한 것 같아요. 네. 네. 정의당 대선 경선 상황까지 아니 근데 공정하게 국민의힘은 4등이 누가 된다는 거예요? 4등이요? 매우 궁금한데요. 우리 김용남 의원님은 지난주에 은근 황교안 아니 그러니까 황교안 전 근데 대표가 의외의 인물이 되신다고 될 수 있다. 아니 호불호를 떠나서 일단 여론조사가 70% 반영되기 때문에 인지도 여론조사는 싸움이다. 일단 인지도가 나와야 되거든요. 대중 인지도가 높은 사람이 유리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근데 이번 토론의 과정을 거치면서 하태경 의원하고 원희룡 의원이 열심히 1등, 2등 후보를 때렸죠. 이렇게 때려갖고 인지도가 많이 올라간 것 같아요. 네. 뭐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지난주와 또 다른 기조로 말씀을 하시네요. 아니 자칫 잘못하면 빨리 두 편드는 분이 것처럼 들릴까 봐. 내기하세요. 내기. 두 분이서 같은 당 내기를 안에서. 하세요. 내기. 4등을 놓고 내기하기는 저는 좀 예상은 되는데 희망사항이랑 예상이랑 좀 달라가지고 아, 차마 말을 그러시구나. 꺼내기가 너무 어려워요. 네, 하여튼간에 세 당의 지금 대선 후보 경선 상황 다 같이 한번 이당 저당 다 정리를 해봤습니다. 지금까지 김용남 전 의원, 김재석 국민의힘 도봉갑 당협위원장, 노영희 변호사, 조성주 정치발전소 대표 네 분이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신을 벗으면 버드나무 밑에서 집가다비를 벗으면 발가락이 또 한 개 없어졌다. 앞으로 남은 두 개의 발가락이 잘릴 때까지 가도 천리 먼 전라도길. 하나훈 시인의 전라도길 소록도 가는 길 중에서 일부 내용을 여러분께 들려드렸습니다. 소록도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대로요. 오늘은 소록도로 한번 인권기행 떠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인권재단 사람의 박래군 이사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참, 한센병이라고 지금은 예. 부르죠. 옛날에 문둥병이라고 예. 했고 나병이라고 그랬던 건데 네, 한센병이라고 요즘 그러고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그 말을 그런 단어를 이렇게 쓰는 것도 사실은 굉장히 조심스러워요. 예. 그냥 한센이라고 하는 노르웨이 의학자가 네네. 이제 병균을 이제 발견한 거죠. 확인을 한 거죠. 네네. 예, 그래갖고 이제 다음에 이제 이름을 따서 한센병이라고 그런 건데 네. 우리 옛날에는 진짜 문둥병 그리고 예.
문둥이들이 뭐 잡아다가 어린애들 애들 잡아먹었다 간 빼먹는다 뭐 이런 얘기도 나오고 뭐 온갖 얘기가 나왔잖아요. 그래서 뭐 문둥이 코딱지를 파먹어라 뭐 별별별 이런저런 이야기들이 많이 있었죠. 뭐 욕으로도 쓰이고 뭐 그랬던 그런 얘기고 천형 같은 그런 거죠. 이게 천형 같은 병이죠. 한번 걸리면 이제 나을 수도 없고 뭐 이런 거다라고 해가지고 천형으로 했었고 지금 불치병으로 이제 알려졌던 건데 뭐 지금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 치료되죠. 치료. 그다음에 제일 그랬던 게 이게 유전병 아니냐라는 얘기 때문에 많이 힘들어들 하셨죠. 그렇죠. 근데 이제 유전병이 아니라는 게 이제 밝혀졌고, 그렇죠. 이게 한센이라고 하는 의학자서부터 이제 밝혀지는 겁니다. 이게 접촉에 의한 감염인데 이게 이제 병균이 굉장히 그 공기 중에 나오면 금방 죽어버려요. 맞아요. 그래서 이게 감염력이 엄청 떨어지는 건데 옛날에 잘못 알았으니까 이게 유전까지 되는 걸로 알아서 거기서 비극적인 일들이 굉장히 많이 생겨나는 거죠. 그랬죠. 그러니까 이게 다시 한센병에 대해서 정리를 해보면 유전병 아니고 그다음에 전파력도 굉장히 약하다라고 하는 것이 이미 의학적으로 드러났고 그다음에 불치병도 아니다. 지금은 충분히 치료 가능하다. 근데 정말 질병에 대한 온갖 편견과 혐오 이런 것들이 뭐 한동안은 뭐 에이즈에 있었고 그리고 그 전에는 사실은 한센병 환자들에 대해서 그렇죠. 천형처럼 무슨 뭐 낙인 찍듯이 어떤 특정 질병에 대한 혐오와 공포가 가장 극대화돼 있던 질병이지 않았나. 그렇죠. 가장 두려운 병이었고 두려워하기도 하고. 그 마을에서도 쫓겨나고 그랬으니까. 다 쫓겨났어요. 쫓겨났습니다. 사실. 자, 근데 이 소록도 작은 사슴이라는 의미인데 이 소록도에 한센 환자들을 다 이렇게 모아서 그쪽에다가 수용을 그 일제 때 이제 1916년에 자해의원이라고 하는 걸 만들어 가지고 거기서 이제 한센병 치료한다는 명목으로 전국에 흩어져서 살던 그 한센병 환자들을 다 이제 거기다 집단 격리를 시킨 거죠. 그렇게 된 거고 이제 그게 이제 일본에서 이제 먼저 시행을 했었고 그리고 이제 유럽의 그 제국주의 국가들이 이제 식민지 국가에 가서 한센병 환자들을 이렇게 격리 수용하고 이랬던 것들을 일본이 그대로 자국 내에서 하고 우리나라에서 또 그대로 한 거죠. 뭐 이렇게 하면서 이제 소록도에서 1916년부터 이제 한센병 환자들이 집단적으로 거기 수용이 되고 격리가 되고 그러면서 엄청난 인권 침해가 또 거기서 일어나고 이렇게 됐었던 거죠. 그러니까 그 제국주의 국가들은 격리하는 거 참 좋아해요. 한센병 환자들뿐만 아니라 뭐 유대인이라고 격리하고 그렇죠. 또 뭐 동성애자라고 해서 격리하고.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에서 이제 사회복지 시설이 이제 그 수용 시설로 이렇게 운영이 되잖아요. 이런 것도 다시 일제가 만들어놓은 일제 때의 잔재거든요. 뭐 이런 것들의 원형, 아주 원형의 원형이 되는 게 이제 소록도라고 좀 보면 되고요. 그러니까 극단적인 경우는 이렇게 섬에다가 완전히 격리하고 또 분리해서 수용한다라고 얘기를 하는 분리 수용, 시설에 분리 수용하고 이런 게 이제 그 소록도에서 원형이다. 근데 여기가 어떻게 가야 됩니까? 이게 이제 전남 고흥에 가면은 녹동항이라고 있어요. 녹동항이요. 녹동항에서 소록도까지 그 2009년도에 이제 소록대교가 만들어졌습니다. 굉장히 길던데. 소록대교가 소록대교가 만들어졌으니까 이제 소록대교 타고 넘어가면 거기 녹동항에서 10분도 안 걸리는 거죠. 그리고 딱 제2 안내소로 들어가면 거기서부터 이제 그 우리가 소록도를 들어갈 수가 있는 거거든요. 소록대교에 또 이어진 데가 거금대교예요. 거금대교를 또 타고 가면 거금도까지 가는 거죠. 그 거금대교는 이제 2층 다리 이렇게 돼가지고 명물로도 유명한데 저 밑에는 이제 자전거 타고 들어갈 수 있게 돼 있고 그래서 그쪽도 많이 갑니다. 그래서 여기 소록도가 이제 일반인한테 개방된 다음에 1년이면 한 20만 명 이상이 찾아가는 그런 관광지처럼 이렇게 또 되고 있습니다. 굉장히 아름다운 곳이죠. 그런데 2009년에 개통되기 전까지는 배를 타고 들어갈 수밖에 없었고 배를 못 타면 완전히 그 섬에 격리될 수 있는 곳이었던 거죠. 그러니까 거기가요. 녹동항에서 이렇게 보면 소록도가 건너다 보이거든요. 보이죠. 그게 이제 직선거리 600m밖에 안 돼요. 근데 바다죠. 남해 바다니까 여기를 소록도에서 탈출해 가지고 그쪽으로 가려고 하다가 뭐 죽기도 하고 뭐 이랬던 아주 또 비극적인 일들이 많이 있었던 거죠. 이청준 선생이 당신들의 천국에 보면 그 소록도에서 탈출하려고 하다가 죽고 뭐 어떤 사람들이 벌어지고 비바람 치는 그 날을 이용해서 탈출하다가 또 죽고 뭐 이런 것들이 이제 그 소설에 나와 있죠.
자, 일단 자동차를 타고 소록도로 한번 들어가 보죠. 그러면 예. 제2 안내소를 중심으로 해서 오른쪽과 왼쪽으로 예. 구분돼 있다고 하네요. 먼저 동쪽 지역 들어가면 이제 오른쪽으로 들어가는 건가요? 예. 오른쪽으로 가면 감염자들 거기는 미감염자. 미감염자들이 이제 주로 있었고 오른쪽이 왼쪽으로 가면 그러면 감염자들 그렇죠. 제2 안내소를 바라보고 왼쪽은 이제 감염자들 지역이고 오른쪽은 이제 미감염자들 지역이죠. 미감염자 지역에 가면은 또 뭐가 있을까요? 그러면 거기 이제 직원들이 살던 지금도 이제 직원들이 거기 살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거기 수녀님들 마리안느 수녀님이라든지 이런 분들이 이제 살던 곳도 있고 그리고 거기 희한하게 또 일제 시대의 신사 같은 것도 복원이 돼 있어요. 아주 유치하게 복원이 돼 있고 왜 그런지 모르고 거기에 또 초등학교도 있었고 그리고 이제 거기서 녹동항에서 건너오는 그 또 선착장 그 공식적인 선착장 그거는 미감염자들 일반인들이 이제 넘어다니던 그런 선착장이 거기 있었고요. 선착장이 감염자 선착장, 미감염자 선착장. 감염자 선착장은 그 저쪽에 제2 안내소 안쪽으로 이제 있었어요. 제비 선착이라 그래가지고 그쪽으로 이제 드나들던 그런 것이 좀 있었던 거죠. 그래서 1984년에 교황 그 요한 바오로 2세가 될 때까지는 이게 엄격하게 분리가 돼가지고 여기 감염인들이 그쪽에 이제 녹동항에서 바로 건너오는 그쪽 선착장으로 갈 수가 없었어요. 그랬다고. 예. 그런 식으로 지금 엄격하게 구분시켜놓고 그랬었던 이런 게 있었죠. 그러면 그 외부인들 같은 경우는 제2 안내소에서 서쪽으로 해변길 따라 중앙공원까지 갈 수 있고 이 중앙공원이 굉장히 아름답다고. 굉장히 아름다운 곳이에요. 거기에 중앙공원 가는 해변길도 굉장히 아름다워요. 그래서 이제 데크로 이렇게 쭉 나무 데크로 해서 길을 만들어 놨는데 그 해안 풍경도 굉장히 아름답고 잘 가꿔져 있고 그리고 이제 중앙공원은 정말 아름다운 곳이죠. 네, 지금 유튜브에 중앙공원 사진 올라가 있는데요. 정말 울창하고 잘 가꿔져 있네요. 저게 한센인들을 동원해서 만든 겁니다. 일제 시대 때 그때 당시 이제 원장하던 그런 사람이 그래서 한센인들 손도 제대로 못 쓰고 이런 사람들을 강제 노역을 시켜가지고 저기서 이제 중앙공원을 만들었고 그래서 이제 동남아시아나 이런 쪽에서의 저런 나무들도 들어오고 일본 것도 들여오고 또 그 주변 지역에서 돌 같은 거 아름다운 그 돌 같은 것도 이제 들여오고 해서 아주 잘 바꿔놨고요. 그리고 이제 그뿐만 아니라 그 한세인들을 동원해 가지고 벽돌 같은 걸 만들게 했어요. 엄청 일을 시키니까 일하다가 이제 죽기까지 할 정도로 막 그러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거기를 탈출하려고 이제 그랬었죠. 탈출을 좀 못하게 하려고 또 거기에 이제 그 소록도에 이 순환도로 같은 거를 한세인들을 동원해서 또 만들어내고 또 그러고 이제 그랬었죠. 그러니까요. 당신들의 천국 보면 그런 과정들이 다 나와 있습니다. 아주 눈물 나는 뭐 이런. 외부인들에게 보이기 위해서 그리고 여기가 당신들의 천국이다라고 하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그 노동력을 제대로 노동을 제대로 하기 어려운 손발이 다 상한 분들. 그러니까 한센병 여기 하면은 이게 증세가 나타나는 게 말단 부위서부터 이렇게 썩어 문드러져 들어가고 이게 변형이 되거든요. 그래서 썩는 냄새가 되게 나거든요. 많이 그냥 그러고 눈썹 같은 것도 빠지고 뭐 눈썹 없다. 털도 머리털도 빠지고 뭐 이렇게 하고 그러는 거죠. 그래서 예전에 그냥 치료를 하지 않고 그냥 놔두면 지금 썩어 문드러져서 여기 시에 나오는 것처럼 발가락 떨어져 나가고 손가락 떨어져 나가고 뭐 이러고 되고 그러는 병이었던 건데 그런 상태에 있는 사람들을 동원해서 강제 노역을 시킨 거죠. 강제 노역을 해서 공원도 만들고 순환도로도 만들고 그랬다는 거죠. 자, 2016년도에 소록도 병원 100주년을 맞아서 한센병 박물관도 새로 문을 열었다고 하는데. 그렇죠. 예전에는 저 중앙공원 올라가는 왼편 쪽으로 거기에 이제 자료관이 있었어요. 거기에서 이제 그 당시에 이제 치료하던 주사기구라든지 저 치료 도구 같은 것들도 전시해놓고 양품 이런 것들도 해놓고 당시에 이제 한센인들이 쓰던 그런 물품들. 근데 이제 그러고 보면 좀 안타까운 게 이게 이제 손 같은 거 제대로 못 쓰니까 이 사람들이 쓸 수 있게끔 칫솔이든 무슨 뭐 이런 것들도 그 사람에 맞게끔 이렇게 좀 개조해 놓고 그런 거예요. 손을 못 쓰니까 이제 팔목에 걸어서 쓸 수 있게끔 한다든지 뭐 이런 거라든지 그리고 보면 참 그 사람들이 어떻게 힘들게 살았는지를 좀 알 수가 있는데 이렇게 이제 자료관으로 있던 것을 2016년도에는 아예 박물관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병원 안쪽으로 저 했는데 지금은 이제 거기까지 박물관까지 갈 수 있는 거죠. 그래서 한센병의 그런 역사에 대해서도 했고 소록도의 역사에 대해서도 전시해 놓고 뭐 이렇게 한 거라서 한번 가서 보시면은 한센병에 대해서 많이 이해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
조금 아까 유튜브에 이게 사진이 하나 올라와 있었는데 동상이 하나 있고 거기에 한센병은 낫는다. 예. 그게 구라탑이라고 그러는데 구라탑. 이 구라 말고 나병을 구한다. 나병에서 구한다 해갖고 나병에서 구한다. 중앙공원에 지금 있습니다. 아, 그 중앙공원 아까 그 한센인들이 만들었다는. 보니까 얼마나 절실한 말인가. 딴 말이 없어요. 맞습니다. 한센병은 낫는다. 예, 그 한마디. 자, 다시 입구인 제2주차장으로 가면 여기서부터 나무 데크를 깔아서 쭉 해서 그렇죠. 중앙공원으로 가는 건가요? 그렇죠. 맞습니다. 예. 그리고 조금 더 가면 제2안내소가 있고 그곳에 숫한장이라는 데가 그러니까 있다고 그래요? 우리가 소록대교를 넘어서 들어가면 있는 데가 제2안내소 주차장이거든요. 네네. 그럼 이제 그 제2안내소 주차장이 있던 자리가 숫한장이에요. 네네. 숫한장은 뭐냐면 이 미감염 아동들을 그 동쪽 섬의 동쪽에다가 미감염 지대에다가 이제 보육원이나 요거다 살게 하고 그리고 학교도 보내고 이제 그랬었죠. 그러니까 부모들을 강제로 헤어지게 만든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한 달에 한 번 한 10분 정도 만나는 면회 시간을 줘요. 근데 이것을 가서 얼굴도 만져보고 싶고 뭐 하고 그러잖아요. 근데 이게 감염된다고 이게 떨어져서 이쪽 그러니까 부모들 있는 줄을 여기다 철사줄을 좀 해놓고 저쪽 아이들 쪽도 철사줄을 이렇게 쳐놓고 거기서 먼 발치에서 이제 바라보게 하는 거죠. 그리고선 잘 있었니 어쩌니 이렇게 하고선 10분 정도 끝나면 이제 돌아서서 이제 눈물을 흘리며 돌아가고 이제 이렇게 됐었던. 그리고 이제 바람을 저기는 감염자인 부모들은 이제 바람을 안고서 이렇게 이제 서 있었고 미감염자 아이들은 이제 바람을 등지고 그래야지 이게 또 나병 부분에 감염 안 된다 이렇게 하고 그 또 끝나면 지금 끝나자마자 즉시 그 미감염 아동들은 소독을 막 하고 막 이러셨던 그 슬픈 얘기죠. 부모와 자식들 간에 만나보지도 못하는 게 만들었던 그런 역사들이 있었던 곳이 거기 제2안내소 앞에 있었던 숫한장입니다. 우리 이사님 말씀하시면서 눈물이 글썽글썽하세요. 그래서 생각만으로도. 거기는 소록도는 들어가자마자부터 슬픈 역사들이 그게 쭉 중앙공원까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중앙공원 가기 전에 거기 이제 추모비가 하나 있는데 그게 또 일제에서 해방되고 나서 거기 직원들이 이제 자치권을 요구하는 원생들을 학살했던 직원들이 슬픈 역사에 그게 있거든요. 한 80명 넘는 사람들 지금 확인되는 것에도 80명 넘는 사람들인데 이 사람들이 학살당했던 이런 거를 또 추모하는 추모비가 있고 거기서 또 올라가면 조금 더 가야 될 것 같아요. 오늘은 여기까지 숫한장 얘기까지 듣고요. 그 역사 속에 있었던 인권 탄압과 비극적인 이야기들 그리고 우리가 어떤 교훈을 남겨야 되는지는 다음 주에 조금 더 소록도 얘기를 조금 더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인권재단 사람 박래군 이사님과 함께 소록도 여행 일부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